안녕하세요. 30년을 남의 옷 구멍만 기워주다가 정작 제 인생에 뚫린 구멍은 못 본 채 살아온 65살 바보 엄마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됐는지 천천히 말씀드려 볼게요. 저희 남편은 아들 상훈이가 중학교 2학년 때 세상을 떠났어요. 간암이었습니다. 발견됐을 땐 이미 산기였고 병원에선 수술도 못하겠다고 했죠. 남편이 누워있던 병실 창너머로 은행잎이 노랗게 물들고 있었는데 그의 겨울을 넘기지 못했어요. 마흔이었어요. 장례식장에서 상훈이가 제 치맛자락을 콱 움켜쥐고 있던 그 손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차갑고 축축했어요. 엄마, 나 이제 어떡해? 그 말 한마디에 제 가슴이 돌덩이처럼 무거워지더라고요. 어떡하긴, 내가 살려야지. 이 아이를 먹이고 입히고 가르쳐야지. 울 시간이 없었습니다. 남편이 남긴 건 경기도 외곽에 있는 짜투리 땅 한 조각하고 허름한 반 지하 월세방 하나가 전부였어요. 재산이랄 것도 없었죠. 저는 장례 치르고 사흘 만에 일자리를 찾아 나섰습니다. 학력도 없고 경력도 없는 마흔 안 된 여자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어요. 식당 설거지도 해보고 새벽 청소도 해보고 김밥집 카운터도 서봤습니다. 그러다 동네 세탁소 사장님이 제 손을 보시더니 그러시더라고요. 손끝이 야무지네. 수선 배워볼 생각 없어? 그게 시작이었어요. 재봉틀 앞에 앉으니까 이상하게 마음이 좀 놓이더라고요. 드르륵 바늘이 천을 뚫고 지나가는 그 소리가 제 심장 소리 같았습니다. 살아있다. 아직 살아있다. 이 소리가 나를 붙잡아주는 것 같았어요. 세탁소에서 2년 수선 기술을 배운 뒤 저는 대형마트 지하에 작은 수선실 자리를 하나 얻었습니다. 2평이었어요. 다리 밑판 하나 놓고 재봉틀 하나 놓으면 사람 하나 겨우 앉을 자리밖에 안 남는 그런 공간이었죠. 여름이면 에어컨 바람 한 줌 안 들어오는 구석이라 등줄기에 땀이 줄줄 흘렀고 겨울이면 콘크리트 바닥에서 올라오는 냉기에 발가락이 고봤습니다. 바로 옆이 푸드 코트였거든요. 튀김 기름 냄새, 짜장 볶는 냄새가 하루 종일 수선실 안으로 밀려 들어왔어요. 거기에 제 수선실에 찌든 먼지 냄새까지 섞이니 코끝이 늘 텁텁했습니다. 밥을 안 먹어도 기름 냄새를 맡으니 속이 더부룩해지는 것 같고 그렇다고 문을 닫으면 증기 열기에 숨이 막히고 마트 폐점 시간이 다가오면 천장에서 웅웅거리던 환풍기가 딸깍하고 멈춰요. 그 순간 밀려오는 정적이 참 무겁더라고요. 아, 오늘도 하루가 끝났구나. 그 정적 속에서 혼자 마지막 다림질을 마무리하는 게 제 하루의 끝이었습니다. 스팀 다리미에서 씩 하고 품어져 나오는 뜨거운 증기를 하루에 몇백 번을 맞으니 손등이 데여서 껍질이 벗겨지고 아물고 그렇게 제 손은 해가 갈수록 울퉁불퉁 굵어져 갔지요. 그래도 전 그 2평이 좋았습니다. 제 힘으로 번 돈이 거기서 나왔으니까요. 바지 밑단 3,000원, 팔 기장 줄이기 5,000원, 지퍼 교체 5,000원, 터진 솔기 수선 3,000원. 한 건 한 건이 푼돈이지만 그게 쌓이면 상훈이 급식비가 되고 참고서 값이 되고 겨울 패딩 한 벌이 됐거든요. 마트 문 닫고 나면 밤 11시가 넘었는데 집에 가서 상훈이 밥 차려주고 숙제 봐주고 나면 새벽 한두 시는 기본이었어요. 잠은 4~5시간도 못 잤죠. 그러다 새벽에 눈 비비고 일어나면 상훈이 이불을 한번 여며주고 또 마트로 나가고 그게 제 하루였습니다. 10년이고 20년이고 똑같은 하루였어요. 수선실을 하다 보면 별별 사람을 다 만나요. 대부분은 괜찮은 분들이었는데 가끔 진상이 있거든요. 하루는 양복 바지를 맡긴 죽는 남자 손님이 찾으러 와서 대뜸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야, 이거 왼쪽에 이밀리 더 짧잖아. 눈이 없어? 이밀리요. 자로재도 모를 차인데. 저는 돋보기 안경 밀어 올리고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손님,
제가 다시 재봐도 길이가 같은데요? 뭐? 네 눈이 삐었나 보네. 아니 이 마트 지하 구석에서 바느질이라 하는 게 말이야. 이거 60만 원짜리 바지인데 날 뭘로 보고? 카운터까지 들리도록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대는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쳐다보더라고요.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습니다. 창피했어요. 근데 창피한 것보다 더 무서웠던 건 이 사람이 환불을 요구하면 어쩌나 하는 거였어요. 3천 원이 뭐가 대수냐고요? 그 3천 원이 상훈이를 위해 한 푼, 두 푼 모으는 돈이었거든요. 그래서 전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손님. 제가 다시 해드릴게요. 속으로 피가 거꾸로 솟는데 입으로는 사과를 했어요. 상훈이를 위해서 참아야지. 그 한마디를 속으로 되뇌이면서요. 그 남자가 코웃음을 치며 나간 뒤 전 재봉틀 앞에 앉아서 이를 꽉 깨물었습니다. 바늘귀에 실이 안 깨지더라고요. 손이 떨려서. 힘들었냐고요? 힘들었죠. 당연히 힘들었죠. 어깨가 돌처럼 굳어서 팔을 못 올리는 나이도 있었고 손가락 마디가 퉁퉁 부어서 바늘귀에 실을 못 깨는 나이도 있었습니다. 돋보기 안경을 써도 바늘귀가 흐릿해지기 시작한 게 50살 넘어서부터였는데 그때 제일 서러웠어요. 아, 이제 나도 늙는구나. 이 손이 언제까지 바늘을 잡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새벽이면 반지하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찬 공기가 유독 매서웠습니다. 근데요, 그런 제게도 하나 소소한 낙이 있었어요.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저는 찬이라는 가수를 좋아합니다. 트로트 가수요. 처음 들은 게 한 5, 6년 전이었을 거예요. 마트 천장 스피커에서 찬이 노래가 흘러나왔는데 가사 한 소절이 제 가슴에 딱 와서 박히더라고요. 힘들었지만이 그래도 괜찮아 이제. 그 가사를 듣는데 아, 이 사람이 나한테 하는 말 같다. 그렇게 느꼈어요. 그때부터 수선실에 낡은 카세트 하나 들여놓고 찬이 노래를 들어놓으며 일했어요. 바늘땀이 더 고와지는 것 같았습니다. 찬이 노래 들으면 어깨도 덜 아픈 것 같고 허리도 덜 쑤신 것 같고요. 팬클럽 언니가 보내준 찬이 사진을 핸드폰 배경화면으로 해놨거든요. 바느질하다 눈이 침침해지면 돋보기 안경 밀어 올리고 핸드폰을 한번 켜봅니다. 화면에 환하게 웃고 있는 찬이 얼굴이 뜨면 그걸 한참 들여다보다가 다시 바늘을 잡았어요. 아이고, 우리 찬이 엄마가 힘내야지. 그 작은 화면 하나가 저한테는 창문이었습니다. 먼지 가득한 2평짜리 방에 뚫린 유일한 창문? 그게 위로였어요. 65 먹은 아줌마가 무슨 팬이냐고 웃으실 수도 있는데요. 저한테는 그게 진짜 유일한 행복이었거든요. 팬클럽도 들었습니다. 찬이네 보라꽃이라고 제 또래 언니들이 모인 팬클럽이에요. 단체 카톡방에서 매일 안부를 나눴어요. 애순 언니, 오늘 찬이가 영상 올렸어. 빨리 봐. 아이고, 우리 찬이 오늘도 잘생겼네. 우리 찬이가 세상에서 제일 잘생겼어. 이런 이야기 나누는 게 그렇게 재밌었습니다. 수선실에서 혼자 일하다 보면 하루 종일 사람 얼굴 한번 제대로 못 보는 날도 많거든요. 손님이 옷 맡기고 가면 그게 끝이에요. 근데 팬클럽 언니들은 달랐어요. 매일 아침 언니 좋은 아침 하고 문자 보내주고 제가 어깨 아프다고 하면 파스 붙여 무리하지 마 그렇게 걱정해 줬어요.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이 제 친자식보다 더 제 안부를 물어봤습니다. 상훈이 이야기를 좀 더 해야겠어요. 상훈이는 제가 뼈 빠지게 벌어서 대학까지 보냈습니다. 국립대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4년제 대학의 경영학과. 등록금 낼 때마다 통장이 텅텅 비었지만 상훈이 졸업장 들고 있는 사진 보면 그게 다 보람이었어요. 근데 졸업하고 나서가 문제였죠. 취업이 안 되더라고요. 여기저기 원서 넣고 면접 보러 다니는데 번번이 떨어졌어요. 상훈이가 점점 방에만 틀어박히기 시작하더군요. 밤새 컴퓨터만 하고 낮에는 자고 눈이 충혈되고 얼굴이 푸석푸석해져가는 아들 보면서도 저는 뭐라고 못했어요. 자식 이기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상훈아, 천천히 해. 엄마가 벌잖아. 천천히 찾아봐. 그 말밖에 못했습니다. 그러다 상훈이가 30 중반이 되던 해 갑자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엄마, 나 카페 하나 차리고 싶어. 요즘 카페가 대세야. 내가 경영학 전공했잖아? 사업 계획서도 다 만들어 놨어. 사업 계획서라는 걸 내밀었는데 저야 뭘 알겠어요. 글씨가 빼곡한 서류 앞에서 돋보기 안경 쓰고 한참을 들여다봤지만 반도 이해를 못했습니다. 근데 상훈이 눈이 반짝하더라고요. 오래간만에 보는 그런 눈빛이었어요. 방에 틀어박혀 있을 때는 죽은 물고기 눈 같았는데 그날은 살아있는 눈이었거든요. 그 눈빛에 제 마음이 또 먼저 무너졌습니다. 돈이 문제였죠. 카페 인테리어에 보증금에 커피 머신에 최소 1억은 있어야 한다고 했어요. 1억이요. 제가 수선실에서 30년을 모아도 겨우 5천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그것도 제 노후 자금, 제 장례비까지 싹 다 합친 돈이에요. 근데 마침 남편이 남긴 경기도 짜투리탕이 수용 보상 대상에 걸렸더라고요. 도로가 나면서 토지 수용을 당한 건데 보상금이 한 6천만 원쯤 나왔어요. 하늘이 도운 건지 하늘이 함정을 판 건지. 저는 적금 5천에 보상금 6천, 거기다 수선실 보증금 일부까지 보태서 상훈이한테 전부 내줬습니다. 속이 텅 비는 느낌이었어요. 통장 잔고가 72만 원이 되던 날 재봉틀 앞에 앉아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드르륵 소리도 안 나는 조용한 수선실에서 제 심장 소리만 두근두근 들리더라고요. 괜찮아. 상훈이가 잘 되면 되는 거야. 자식이 잘 되는 게 부모 노후 아니겠어? 그렇게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카페는 역 근처 상가 1층에 자리를 잡았어요. 인테리어가 꽤 번듯하게 나왔더라고요. 하얀 대리석 테이블에 초록색 화분이 줄줄이 놓여 있고 천장에는 노란 조명이 따스하게 내려오고 상훈이가 가게 앞에서 활짝 웃으며 찍은 사진을 문자로 보내왔을 때 저는 수선실에서 그 사진을 한참 들여다봤어요. 돋보기 안경 너머로 보이는 아들의 환한 얼굴. 그래, 잘 됐다. 정말 잘 됐다. 이거면 됐지 뭐. 엄마는 이거면 됐어. 그날은 파스 냄새 진동하는 어깨를 주무르면서도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상훈이는 카페 오픈하고 얼마 안 돼서 결혼도 했습니다. 수진이라는 아가씨인데 카페 손님으로 왔다가 상훈이랑 사귀게 됐다고 해요. 예쁘장하게 생긴 애였어요. 말도 야무지게 하고 첫인사 때는 꾸벅꾸벅 인사도 잘하고요. 어머니, 상훈이 오빠가 어머니 이야기 정말 많이 해요. 혼자서 아들 대학까지 보내신 거 정말 대단하세요. 존경해요. 그 말에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아, 우리 상훈이가 정말 좋은 사람 만났구나. 다행이다. 이제 내가 좀 놓아도 되겠구나. 근데 있잖아요. 사람이 처음에 보여주는 얼굴이 진짜 얼굴인 경우가 생각보다 많지 않더라고요. 결혼하고 나서 수진이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티가 잘 안 났습니다. 제가 반찬을 해서 카페에 갖다 주면 예전엔 어머니 감사해요 하고 받아갔거든요. 근데 어느 날부턴가 반찬통을 받으면서 눈을 안 마주치더라고요. 고맙다는 말도 점점 짧아지더니 나중엔 아예 안 하게 됐어요. 대신 이런 말을 하기 시작했죠. 어머니, 김치 좀 덜 매운 걸로 해주세요. 상훈이 오빠 속이 안 좋대요. 어머니, 반찬 너무 많이 가져오시면 냉장고에 자리가 없거든요. 어머니, 이거 그릇에 담아주시면 안 돼요? 비닐봉지는 좀 그렇잖아요. 한마디 한마디가 가시였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 그걸 가시라고 느끼지 못했어요. 며느리가 하는 말이니까 맞는 말이겠지 했습니다. 맞아. 김치가 좀 맵긴 했지. 그릇에 담아야지. 그래, 비닐은 좀 그렇지. 그렇게 저는 자꾸만 제 자신을 깎아내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일요일이었어요. 손주 얼굴이 보고 싶어서 카페에 들렀습니다. 마침 손주 민준이를 데리고 카페에 나와 있다길래
수선실 문 일찍 닫고 후다닥 갔죠.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카페 문을 열고 들어가려는데 며느리가 입구에서 저를 딱 막아 세우더라고요. "어머니 잠깐만요." 왜?" "오늘 카페에 중요한 모임 손님들 오셔서요." "근데 어머니 옷에 실밥이 잔뜩 묻어 있잖아요." 며느리가 제 점퍼 소매를 잡더니 보풀을 떼어내는 신용을 했어요. 그 손끝이 차갑더라고요. "어머니 안쪽 창고 옆에 자리 하나 있거든요. 거기 앉아 계시면 민준이 제가 데려다 드릴게요." 창고 옆이요. 카페 안에서 가장 구석진 화장실 옆 복도 끝에 있는 간이 의자가 놓인 그 자리를 말하는 거였습니다. 그래도 갔어요. 손주가 보고 싶으니까. 비좁은 창고 옆 의자에 앉아서 한참을 기다렸는데 며느리가 민준이를 데리고 왔어요. 민준이가 절 보더니 활짝 웃으며 두 팔을 벌렸습니다. "할머니." "아이고 우리 민준이." 전 반사적으로 두 팔을 벌렸어요. 그 작고 따뜻한 몸뚱이를 안으려고 손을 내밀었는데 그 순간 며느리가 민준이 팔을 낚아채도 확 끌어당기더라고요. "민준아 안 돼. 할머니 옷에 먼지 좀 봐. 너 아토피 올라오면 어떡하려고 그래?" 제 손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벌리고 있던 두 팔이 갈 곳을 잃었어요. 그 찰나의 정적이 한 5초쯤 됐을까요? 근데 그 5초가 5년처럼 길더라고요. 민준이가 코를 찡그리며 한마디 했어요. "할머니 냄새나." 5살짜리가 무슨 뜻으로 한 말이겠어요. 아이들은 그냥 느끼는 대로 말하는 건데. 근데 며느리가 민준이를 번쩍 안아 올리면서 한 말이 저를 모처럼 박았습니다. "그치? 민준아? 할머니 옷에서 먼지 냄새 나지? 할머니가 먼지 많은 데서 일하시거든. 우리 민준이 옷에 먼지 묻으면 안 되니까 오늘은 할머니 손잡기 하지 말자. 알았지? 응?" 그러면서 민준이를 데리고 훌쩍 가버리더라고요. 저는 허공에 멈춰있던 손을 천천히 내렸습니다. 그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한참을 내려다봤어요. 마트 수선실 먼지 냄새가 밴 제 손, 손등에 스팀 자국이 얼룩덜룩한 제 손. 이 손으로 네 아버지를 키웠는데 이 손이 그렇게 더럽다고? 그 말은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카페를 나오는데 상훈이가 VIP 손님들 테이블에서 허리를 90도로 꺾으며 웃고 있는 게 유리창 너머로 보이더라고요. 제가 카페에 온 걸 알았을 텐데 한 번도 나와보지 않았어요. 엄마가 왔다는 걸 알면서도 창고 옆 의자에 앉아 있는 줄 알면서도 손님들한테 굽실굽실 대느라 바빴나 봅니다. 전 유리창 너머로 아들 뒷모습을 한참 봤어요. 양복 입고 머리에 왁스 바르고 카페 사장님 소리 듣는 게 저렇게나 좋은가? 그 카페가 누구 돈으로 생긴 건데 그 양복 살 돈이 어디서 나온 거냐고. 에휴, 그래도 내 새끼니까 전 그렇게 또 삼켰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이어폰을 꽂았어요. 찬이 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울지 마요. 괜찮아요." 그 가사가 나오는데 코끝이 칭 하더라고요. 버스 창문에 제 얼굴이 비쳤는데 주름투성이 얼굴에 돋보기 안경 쓴 여자가 입을 쿡 다물고 앉아 있더군요. 그 여자가 바로 접니다. 바지 밑단 3,000원짜리 인생을 사는 65의 박예순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어요. 이 아들놈이란 놈이 제 인생을 얼마나 더 깊은 구렁텅이로 끌고 갈지요. 그 조짐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 무렵부터 상훈이가 자꾸 수선실에 찾아오기 시작했거든요. 볼 일이 있어서 온 게 아니에요.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서 한숨만 푹푹 쉬다 가더라고요. "에휴, 엄마 요즘 장사가 좀 안 돼서." 그러면서 제 수선실 안을 힐끔힐끔 둘러보는 눈빛이 있었어요. 벽에 붙은 임대차 계약서, 선반 위에 올려놓은 보증금 영수증, 그리고 제 인감도장이 들어있는 서랍. 그걸 자꾸 슬쩍슬쩍 보는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상훈이가 그때 왜 내 인감도장이 든 서랍을 그렇게 뻔히 봤는지 그때 눈치를 챘어야 했는데 그때는 몰랐어요. 그 눈빛이 무슨 뜻인지.
하지만 그때의 저는 그냥 힘들어하는 내 새끼가 안쓰러울 뿐이었답니다. 상훈아, 배고프지? 엄마가 컵라면 끓여줄까? 한숨 짓는 아들 등짝을 쓸어주며 제가 할 수 있는 건 고작 그것뿐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한숨이 점점 잦아졌어요. 일주일에 한두 번 오던 상훈이가 사흘에 한 번, 이틀에 한 번, 나중엔 거의 매일 수선실에 들르더라고요. 올 때마다 하는 말은 똑같았습니다. 엄마, 요즘 경기가 너무 안 좋아져서. 엄마, 커피 원두값이 또 올랐어. 엄마, 이번 달 카드 결제가 좀 밀렸어. 처음엔 그냥 힘든 걸 엄마한테 하소연하는 거려니 했어요. 직장인도 퇴근하면 엄마한테 투정 부리는 게 세상 이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상훈이가 수선실 의자에 앉더니 한참을 뜸을 들이다 이러더라고요. 엄마, 나 솔직히 말할게. 뭔데? 카페 월세가 석 달채나 밀렸다? 석 달이요. 저는 손에 들고 있던 바늘을 놓쳤습니다. 바닥에 떨어졌는데 소리도 안 나더라고요. 바늘이란 게 그래요. 떨어져도 소리가 안 나요. 근데 제 귀에는 뭔가 쿵 하고 떨어진 것 같았습니다. 엄마가 도와줄 수 있는 건 없는데. 상훈아, 엄마 통장에 뭐가 있어야 도와주지. 다 너한테 줬잖아. 알아. 근데 엄마, 수선실 보증금 있잖아. 그거 잠깐만 뺏었으면 안 될까? 한두 달이면 갚을 수 있거든? 수선실 보증금이요. 그건 제 밥줄이었습니다. 그걸 빼면 수선실 자체를 뺏기는 건데 전 고개를 저었어요. 상훈아, 그건 안 돼. 엄마가 이거 없으면 진짜 길바닥이야. 알았어. 알았다고. 그냥 한번 물어본 거야. 상훈이는 그렇게 말하고 나갔는데 나가는 뒷모습이 좀 이상했어요. 평소엔 엄마 수고해 하고 나가던 애가 그날은 아무 말 없이 문을 닫더라고요. 그 문 닫는 소리가 좀 차갑게 느껴진 건 제 기분 탓이었을까요? 그리고 나서 며칠 뒤 이번엔 며느리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저 수진이에요. 오, 수진아, 웬일이야? 며느리가 직접 전화를 하는 건 드문 일이었거든요. 명절 아니면 연락이 거의 없었으니까요. 어머니, 상훈이 오빠가 요즘 너무 힘들어해요. 밤에 잠도 못 자고 한숨만 쉬어요. 그래? 나도 걱정은 되는데. 어머니도 아시잖아요? 카페가 지금 진짜 어려운 거요. 그때 며느리 목소리가 한 톤 낮아지더라고요.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도 오래 생각했는데 어머니 수선실 보증금 있잖아요. 그거 잠깐만 돌렸으면 카페를 살릴 수 있대요. 상훈이 오빠가 차마 어머니한테 강하게 말을 못해서 그러는데 사실 지금 아니면 카페 문 닫아야 해요. 상훈이가 못한 말을 며느리가 대신 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며느리 입에서 나오니까 같은 말인데도 뉘앙스가 다르더라고요. 상훈이가 할 때는 미안한데 혹시였거든요. 며느리가 할 때는 왜 안 해주시는 건데 였어요. 수진아, 그건 엄마가 상훈이한테도 얘기했는데 그건 좀. 어머니, 며느리가 제 말을 딱 잘랐습니다. 어머니 수선실이 중요한 거 저도 알아요. 근데 아들 카페가 망하면 그게 어머니한테도 좋은 건가요? 손주 민준이 먹여 살릴 데가 없어지는 건데요? 민준이 이름이 나오니까 가슴이 덜컥했습니다. 며느리는 그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어디에 약한지. 전 그날 밤 반 지하방에서 잠을 못 잤어요. 천장에 금이 간 곳을 한참 올려다봤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부터 있던 금이에요. 남편이 죽고 상훈이 키우고 수선실 차리고 그 세월 동안 금은 점점 길어졌는데 아무도 고쳐주는 사람이 없었죠. 이 집처럼 제 인생도 금이 가고 있는 건가? 부엌 식탁 위에 수선실 임대차 계약서를 펴놓고 한참을 들여다봤어요. 보증금 1,200만 원. 제가 가진 거라곤 이게 전부였습니다. 이걸 빼면 나는 진짜 아무것도 없어. 근데 안 빼면 상훈이 카페가 문을 닫아.
그러면 민준이는 새벽 4시에 부엌에 앉아 찬물을 한 잔 마셨어요. 물이 목을 타고 내려가는데 그게 차갑다 못해 아프더라고요. 결국 전 보증금을 빼지 않았습니다. 못 빼준 게 아니라 안 빼준 거예요. 이게 없으면 나는 끝이라는 걸 본능적으로 알았으니까요. 대신 다른 걸 했어요. 수선실 일을 더 받았습니다. 밤 11시에 마트 문 닫고 나서 집에 가져가서 새벽 2, 3시까지 손 바느질을 했어요. 찢어진 코트 안감, 터진 점퍼 지퍼, 늘어난 치마 허리. 돋보기 안경 써도 바늘기가 잘 안 보이는 눈으로 형광등 밑에서 한 땀 한 땀 꿰맸습니다. 손가락 끝이 바늘에 찔려서 피가 맺혀도 입으로 쪽 빨고 다시 잡았어요. 그렇게 한 달을 악으로 깡으로 벌어서 150만 원을 만들었습니다. 점심으로 사 먹던 마트 김밥도 아까워서 컵라면으로 때웠어요. 커피 한 잔도 안 마셨지요. 파스 살 돈도 줄여보겠다고 어깨가 결리는 날엔 그냥 주먹으로 두들겼어요. 그렇게 제 한 달 생활비를 쪼개고 또 쪼갠 돈까지 합쳐서요. 그걸 상훈이한테 줬어요. 상훈아, 이거 많진 않은데 이거라도 보태렴. 상훈이가 돈 봉투를 봤더니 한참 들여다보다가 그러더라고요. 엄마, 이거 가지고 뭘 어떻게 해? 월세가 얼만데? 그 말이 칼이었습니다. 한 달을 피 흘려가며 모은 돈인데 고작 한마디가 이거 가지고 뭘 어떻게 해? 였어요. 근데 전 화를 내지 못했습니다. 맞는 말이니까요. 150만 원으로 석 달 밀린 월세를 막을 수는 없으니까요. 그냥 죄인처럼 고개를 숙였지요. 미안하다. 엄마가 더 벌어볼게. 돌이켜보면 왜 내가 미안해야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엄마니까요. 그 즈음부터 며느리의 태도가 확 달라졌어요. 보증금을 안 빼준 것 때문이었을 거예요. 전화도 안 오고 카톡도 안 오고 손주 민준이 사진도 안 보내주더라고요. 전에는 그래도 한 달에 서너 번은 민준이 사진을 보내줬거든요. 어린이집에서 그림 그린 거, 놀이터에서 웃는 거, 그게 다 끊겼어요. 제가 먼저 카톡을 보냈습니다. 수진아, 민준이 잘 있지? 사진 좀 보내줘라. 익십이었어요. 읽은 표시만 뜨고 답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다시 보냈어요. 수진아, 우리 민준이 보고 싶은데 이번 주말에 잠깐 들러도 될까? 그제야 답이 왔는데요. 어머니, 요즘 민준이 감기 걸려서요. 당분간은 좀 힘들 것 같아요. 감기요. 일주일 뒤에 또 물었더니 이번엔 아토피가 심해졌대요. 그 다음엔 어린이집 행사가 있대요. 핑계가 매번 달라지더라고요. 아, 이게 뭔가 싶었습니다. 근데 그때도 저는 며느리가 미운 게 아니라 내가 뭘 잘못했나?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보증금을 안 빼준 게 그렇게 서운했나? 그래도 이건 내 밥줄인데. 그런 생각이 서로 부딪히며 가슴 안에서 맴돌았습니다. 한 달쯤 지나서 민줄이 생일이 다가왔어요. 5살 생일. 전 한 달 전부터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수선실에서 남는 자투리 천 모아서 민준이 이름이 새겨진 작은 가방을 만들었어요. 파란색 천에 하얀 실로 민준 2글자를 수놓았는데 돋보기 안경 쓰고 한 글자 박는 데만 이틀 밤이 걸렸습니다. 눈이 빠질 것 같았지만 그래도 손주한테 주는 건데 사서 주는 것보다 할머니가 직접 만든 게 정성이지 싶었거든요. 생일날 카페에 갔습니다. 가방을 예쁘게 포장해서 들고요. 근데 카페 문 앞에서 며느리가 또 절 가로막더라고요. 어머니, 오늘은 민준이 친구들이랑 생일 파티 중이에요. 좀 이따 오시면 안 돼요? 안에서 아이들 웃는 소리가 들렸어요. 생일 축하 노래가 흘러나오고 민준이가 까르르 웃는 소리가 나고 그 소리가 유리만 너머로 새어나오는데 전 밖에 그냥 서 있었습니다. 수진아, 나 오래 안 있을게. 이것만 주고 갈게. 포장된 가방을 내밀었어요. 며느리가 그걸 받아들더니 살짝 풀어보고는 이러더라고요. 어머니? 이게 뭐예요? 민준이 가방.
엄마가 만든 거야. 아유, 어머니. 며느리가 살짝 한숨을 쉬더라고요. 아유, 손수 만드신 건 감사한데 민준이가 요즘 캐릭터 가방 아니면 안 들어요. 친구들이 다 그런 거 들고 다니거든요. 이런 거 들고 가면 애가 놀림받아요. 이런 거. 제가 이틀 밤을 새워 만든 게 이런 거였습니다. 며느리 손에 들린 파란 가방이 갑자기 초라해 보이더라고요. 그래도 할머니가 만든 건데. 어머니 마음은 감사한데요. 현실적으로 생각해 주세요. 어머니가 좋으시면 다가 아니잖아요. 반년의 입장도 있는 거잖아요. 며느리가 가방을 도로 제 손에 쥐어줬습니다. 쑥 밀어내는 건 아니었어요. 조심스럽게, 정중하게요. 근데 그게 더 아팠습니다. 대놓고 뺨을 맞은 것보다 웃으면서 밀쳐내는 게 더 아프다는 걸 그때 알았어요. 전 가방을 다시 품에 안고 카페를 나왔습니다. 등 뒤로 아이들 웃는 소리가 점점 작아지더라고요. 버스 정류장에 서서 가방을 내려다봤어요. 파란 천우에 하얀 실로 수놓은 민준 두 글자. 한 땀 한 땀이 다 제 마음이었는데 그 가방은 결국 민준이 손에 들려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제 수선실 서랍 속에 들어있어요. 며느리만 그런 게 아니었어요. 상훈이도 점점 변하고 있었습니다. 150만 원을 줬을 때 이거 가지고 뭘 어떡해? 했던 그 입이 점점 더 거칠어지더라고요. 한 번은 카페에 반찬을 갖다 줬더니 상훈이가 대뜸 이러더군요. 엄마, 반찬 가져올 때 뒷문으로 와. 앞문으로 오면 손님들이 보잖아. 배달 아줌마인 줄 알 거 아니야. 배달 아줌마요. 배달 아줌마처럼 보이면 창피하다는 거였어요. 제 아들 입에서요. 전 아무 말 못하고 다음부터 뒷문으로 갔습니다. 카페 뒷골목은 음식물 쓰레기통이 늘어서 있는 좁은 길이었어요. 여름이면 신내가 코를 찔렀고 겨울이면 그늘진 바닥에 얼음이 얼어서 미끄러웠습니다. 거기로 반찬통을 들고 조심조심 걸어 들어가는 게 제 모습이었어요. 겨울바람이 골목 사이로 칼날처럼 파고들어서 뒤끝이 떨어질 것만 같았습니다. 한 번은 얼음에 미끄러져서 무릎을 찧은 적도 있었는데 반찬통을 깨뜨릴까 봐 반찬통만 꽉 안고 넘어졌습니다. 무릎에서 피가 나는데 그건 대수롭지 않았어요. 스타킹이 찢어지고 피가 배어나오는데 제일 먼저 든 생각이요. 카페 바닥에 핏자국 묻히면 며느리가 싫어하겠다. 그런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골목 구석에 쪼그려 앉아 찢어진 스타킹으로 무릎을 꾹 눌러 닦았어요. 김치찌개가 안 쏟아져서 다행이다. 그 생각이 그 다음이었습니다. 그렇게 뒷문으로 다니던 어느 날이었어요. 반찬을 갖다 놓고 나오려는데 카페 안에서 며느리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홀에서 누군가랑 통화를 하고 있었나 봐요. 문이 살짝 열려서 소리가 새어나왔어요. 아, 진짜 스트레스 받아 죽겠어. 시어머니가 또 반찬 들고 왔지 뭐야? 매번 그 실밥 묻은 옷 입고 와서 카페 분위기 다 깨놓고 차라리 안 가져오면 좋겠는데 그래도 공짜니까 어쩔 수 없이 받는 거지 뭐. 공짜. 제 반찬이 공짜였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된장 끓이고 나물 무치고 제가 못 먹을 고기 반찬을 상훈이 주려고 사서 만든 게 공짜. 전 뒷문 앞에 서서 발을 못 대었어요. 더 듣고 싶지 않은데 발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며느리가 통화를 이어갔습니다. 솔직히 시어머니가 수선실 보증금을 빼줬으면 이 지경까지는 안 됐을 거 아니야? 제 돈도 아니고 아들 살리는 건데 왜 그걸 안 빼주는 거야? 진짜 이기적이지 않니? 자기 밥줄만 챙기는 거지 뭐야. 이기적. 그 단어가 귓 속에 박혔습니다. 30년을 자식한테 퍼주고 노후 자금 다 털어서 카페 차려주고 통장에 72만 원 남았을 때도 괜찮다고 웃었던 제가 이기적이래요. 수선실 보증금 하나 지켰다고. 근데 무서운 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진짜 제가 이기적인 건가 싶어지더라고요. 아들 카페가 망하게 생겼는데 내가 보증금 하나 안 빼줘서 이 지경인 건가? 내가 좀 더 보태줬으면 우리 상훈이가 이렇게까지 안 됐을까?
며느리가 나한테 차가운 것도 따지고 보면 내가 돈을 안 줘서 그런 건가? 그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거예요. 밤에 잠을 못 자면서도 그 생각만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내가 잘못한 거야. 내가 더 해줬어야 해. 근데 그 안에 있으면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냥 내가 부족한 엄마인가 보다. 자꾸 그렇게 생각하게 돼요. 전 소리 없이 뒷문을 닫고 그 좁은 골목길을 걸어 나왔습니다. 쓰레기통 옆을 지나는데 쉰내가 코를 찔러도 그날은 냄새도 안 나더라고요. 아무 감각이 없었어요. 그냥 멍했습니다. 그날 저녁 수선실에 앉아서 카세트를 켰어요. 찬이 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평소엔 어깨를 까딱거리며 듣던 노래인데 그날은 가만히 앉아서 들었어요. 가사가 하나도 안 들어오더라고요. 대신 며느리 목소리만 맴돌았습니다. 공짜니까 어쩔 수 없이 받는 거지 뭐. 이기적이야. 그러다 찬이 노래 한 소절이 갑자기 귀에 꽂혔어요. 울어도 돼요. 힘들면 울어도 돼요. 전 재봉틀 위에 이마를 대고 울었습니다. 소리 안 나게 어깨만 들썩이면서요. 마트는 이미 폐점해서 환풍기도 멈추고 푸드코트 소리도 없는 텅 빈 지하에서 제 울음소리만 2평짜리 방 안에 가득 찼어요. 그 울음이 좀 가라앉고 나서 전 코를 훌쩍이며 핸드폰을 켰습니다. 배경화면에 찬이 얼굴이 웃고 있더라고요. 그 웃음을 한참 보다가 팬클럽 단체방에 한 줄 썼어요. 언니들, 나 오늘 좀 힘들었어. 1분도 안 돼서 답이 쏟아졌습니다. 애순 언니? 무슨 일이야? 괜찮아? 어디 아픈 거야? 언니, 우리 내일 만날까? 내가 떡볶이 사줄게.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들이 익십하는 며느리보다 먼저 달려와 줬습니다. 그래, 이 사람들이 있으니까, 찬이 노래가 있으니까, 이거라도 있으니까 내가 버티는 거지. 전 핸드폰 화면을 콕 누르고 눈을 감았어요. 이거라도 있으니까 괜찮다.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면서요. 다음날 아침에도 전 수선실 문을 열었어요. 어젯밤에 그렇게 울었으면서도 날이 밝으니 또 일을 하더라고요. 사람이 참 그래요. 가슴이 찢어져도 일은 해야 하니까요. 바느질을 하고 있는데 며느리한테 카톡이 왔습니다. 어머니, 저 수진이에요. 지난번 민준이 생일에 서운하셨죠? 제가 너무 예민하게 굴었던 것 같아요. 다음 주 토요일에 민준이랑 같이 어머니 수선실로 놀러 갈까 해요. 민준이가 할머니 보고 싶다고 해서요. 민준이가 할머니 보고 싶다고 했대요. 저는 그 문자를 몇 번이나 다시 읽었습니다. 돋보기 안경 너머로 글씨가 흐릿해지더라고요. 눈물이 나려고 하길래 얼른 닦았어요. 그래, 며느리가 사람이 나쁜 건 아닌데 내가 괜히 삐딱하게 본 거지. 애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들어. 나도 상훈이 혼자 키워봤으니까 알잖아. 그 한 통의 카톡에 전날 밤 쌓였던 서러움이 눈 녹듯 사라지더라고요. 사람이 참 단순해요. 자식 얼굴 보는 거 하나에 모든 게 다 녹아버리니까요. 토요일을 앞두고 전 밤마다 수선실을 치웠어요. 민준이가 손가락이 다칠까 봐 바닥에 떨어진 바늘을 자석으로 일일이 끌어당겨서 줍고 재봉틀 기름 냄새가 날까 봐 환기도 시키고 스팀 다리미를 손 안 닿는 곳에 올려놓고 가위도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냉장고엔 민준이가 좋아하는 초코우유를 사다 넣어뒀어요. 목요일 퇴근길에 문방구에 들려서 스티커도 한 세트 샀습니다. 공룡 스티커요. 민준이가 공룡을 좋아한다고 전에 며느리가 말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 한마디를 제가 기억하고 있었더라고요. 금요일 밤엔 잠이 안 와서 새벽까지 수선실 구석구석을 한 번 더 닦았어요. 걸레질을 하면서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민준이가 할머니 하고 뛰어들어올 모습을 상상하면서요. 전에 카페에서 허공에 멈춰있던 제 팔이 이번엔 제대로 민준이를 안을 수 있겠다 싶어서 그게 그렇게 신이 났습니다. 토요일 아침 10시 약속 시간이었어요. 전 9시 반부터 수선실 앞에 나와서 기다렸습니다. 머리도 빗고
모처럼 립스틱도 발랐어요. 립스틱 바른 지가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나서 뚜껑을 돌리는데 뻑뻑하더라고요. 거울 앞에서 립스틱을 바르는데 손이 좀 떨렸습니다. 내가 뭐 대단한 선을 보러 가나? 근데 손 좀 안 나는 게 그것보다 더 떨렸어요. 10시가 됐습니다. 안 왔어요. 10시 반이 됐습니다. 전화도 없고 카톡도 없고 제가 먼저 카톡을 보냈어요. 수진아, 오늘 민준이랑 오는 거 맞지? 할머니가 다 준비해 놨다. 읽음 표시만 뜨고 답이 없었습니다. 11시가 됐어요. 전 수선실 문 앞에 의자를 내놓고 앉아서 손님이 오면 일하고 손님이 없으면 길 쪽을 쳐다봤습니다. 혹시 지금 오나? 12시가 됐습니다. 점심때가 됐는데도 연락이 없었어요. 저는 밥도 안 먹고 계속 앉아 있었습니다. 민준이 오면 같이 점심 먹을까 싶어서 도시락도 싸왔는데 그 도시락이 책상 위에서 식어갔어요. 오후 2시가 됐을 때 드디어 며느리한테서 카톡이 왔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민준이가 갑자기 열이 나서 못 가게 됐어요. 다음에 꼭 갈게요. 답장을 뭐라고 써야 할지 몰라서 한참을 들여다봤어요. 결국 괜찮아. 민준이나 잘 돌봐. 하고 짧게 답을 보냈습니다. 그 뒤로 그 다음에는 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며칠 뒤 팬클럽 언니한테 전화가 왔어요. 애순 언니, 내일 모레 찬이 콘서트 티켓 그거 잡혔어. 어머, 정말? 우리 넷다 좌석 붙어서 잡혔어. 축하해. 전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찬이 데뷔 10주년 기념 콘서트. 3개월 전부터 팬클럽 언니들이랑 티켓팅에 매달렸던 거였어요. 저는 핸드폰이 느려서 언니들이 대신 잡아준 거였죠. 티켓 값이 12만 원이었는데 그 12만 원을 모으려고 석 달을 아꼈었어요. 내가 찬이를 실물로 보다니. 내 눈으로 찬이 얼굴을 볼 수 있다니. 그날 수선실에서 혼자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민준이 못 만난 서운함이 싹 날아가더라고요. 그래, 내 인생에도 이런 날이 오는구나. 기쁜 일이 오는구나. 그 콘서트 때문에 한 벌 사둔 옷이 있었어요. 보라색 점퍼. 찬이 상징색이 보라색이거든요. 팬클럽 이름도 찬이네 보라꽃이잖아요. 저는 큰맘 먹고 그 보라색 점퍼를 하나 샀습니다. 5만 9천 원이었어요. 저한테 5만 9천 원짜리 옷은 정말 큰 지출이었습니다. 평소엔 10,000원짜리 티셔츠도 아까워서 시장에서 3벌에 10,000원 하는 걸 샀거든요. 근데 그날만큼은 찬이 앞에서 제대로 된 옷을 입고 싶었어요. 같이 간 언니들한테도 초라해 보이기 싫었고요. 그 점퍼를 수선실 옷걸이에 걸어두고 매일 한 번씩 들여다봤어요. 아직 콘서트까지 2주 남았는데 그걸 보기만 해도 웃음이 나왔습니다. 한 번은 퇴근하기 전에 점퍼를 꺼내 입어봤어요. 거울 앞에서 빙 돌아보니 보라색이 제 얼굴에 잘 받더라고요. 주름진 얼굴에도 생기가 도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찬이 앞에서 이 점퍼 입고 손 흔들어야지. 그러면 찬이가 날 보고 웃어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만으로도 심장이 쿵쿵 뛰었어요. 65 먹은 여자가 무슨 소녀처럼 설레는지 저도 제가 웃었는데 근데 그게 진짜 행복이었거든요. 콘서트를 사흘 앞둔 어느 목요일이었어요. 점심때쯤 며느리가 수선실에 찾아왔습니다. 민준이 없이 혼자였어요. 전 깜짝 놀랐습니다. 수진아, 어쩐 일이야? 어머니, 좀 드릴 말씀 있어서요. 며느리가 수선실 안으로 들어와서 주위를 한번 둘러보더라고요. 그 눈빛이 차가웠어요. 근데 저는 그 차가운 눈빛보다도 며느리가 혼자 온 게 신기해서 바로 못 알아차렸습니다. 며느리가 의자에 앉더니 다리를 꼬고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상훈이 오빠 요즘 어떤지 아세요? 알지. 힘들어하지. 힘든 거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어머니. 며느리가 한숨을 푹 쉬었습니다. 카페 월세가 이제 5달이 밀렸어요. 건물주가 다음 달까지 안 내면
가게 빼라고 해요. 5달이요. 제가 150만 원 줬을 때가 석 달이었는데 그새 2달이 더 밀린 거였어요. 수진아, 상훈이가 나한테는 그렇게까진 얘기 안 했는데. 상훈이 오빠가 어머니한테 차마 말을 못한 거죠. 근데 저는 이제 말씀드려야겠다 싶어서요. 며느리가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어머니, 이제 수선실 보증금 빼주세요. 1,200만 원이면 가게 살릴 수 있어요. 저는 가만히 제 봉투만 쳐다봤어요. 뭐라고 해야 할지 입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며느리가 제 대답을 기다리다가 제가 말이 없으니까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가 수선실 지킨다고 아들 가게가 망하는 거 그거 맞아요? 손주 민준이 아빠 가게예요. 민준이 먹고 살 때라고요. 어머니가 여기 버티고 계시는 게 결국은 손주 굶기는 거랑 똑같아요. 손주라는 단어가 나오니까 또 가슴이 내려앉았어요. 근데 그때 제 시선이 저도 모르게 옷걸이에 걸려있는 보라색 점퍼를 향했습니다. 며느리가 그 시선을 따라 고개를 돌렸어요. 어머니? 저게 뭐예요? 며느리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점퍼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점퍼를 만지작거리더니 가격표가 아직 안 떼어져 있는 걸 봤어요. 59,000원. 며느리가 가격표를 물끄러미 보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머니, 이거 새로 사신 거예요? 오, 그게. 어머니! 며느리가 목소리를 낮췄어요. 어머니는 수선실 보증금은 못 빼준다고 하시면서 이런 옷은 사시네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며느리가 점퍼를 옷걸이에서 확 빼내다가 그 옆에 놓여있던 박스를 봤어요. 팬클럽 언니가 보내준 찬이 굿즈가 들어있는 박스였습니다. 며느리가 박스 뚜껑을 열더니 한 손으로 안을 뒤졌어요. 찬이 얼굴이 프린트된 슬로건, 찬이 사진이 담긴 포토북, 찬이 캐릭터가 그려진 머그컵, 몇 달 동안 한 개씩 모은 것들이었습니다. 박스 안쪽 바닥에는 제가 며칠 전에 받은 콘서트 티켓도 있었어요. 며느리가 그 티켓을 집어들었습니다. 찬이 데뷔 10주년 콘서트 12만 원. 며느리가 티켓을 물끄러미 보다가 그 다음엔 박스 안의 굿즈들을, 그 다음엔 제 손에 걸려있던 보라색 점퍼를 차례로 쳐다봤어요. 그제서야 퍼즐이 맞춰진 얼굴이었습니다. 어머니! 며느리가 티켓을 흔들었어요. 아들 가게가 망해가는데 어머니는 콘서트 가서 트로트 가수 본다고 12만 원짜리 티켓 끊고 59,000원짜리 옷을 샀네요. 그게 아니라. 아니긴 뭐가 아니에요? 여기 다 있는데. 저는 그때까지도 미안해, 이게 다 아닌데 좀 설명해 줄게, 이런 말을 하려고 입을 달싹였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갑자기 그 보라색 점퍼를 두 손으로 쥐고 양쪽으로 확 잡아당겼어요. 옷이 뜯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등판 솔기가 한 뼘 정도 길게 찢어졌어요. 제 입에서 오 하는 소리가 나왔습니다. 오 말고 다른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어머니, 이거 어차피 이제 못 입어요. 콘서트 못 갈 테니까요. 며느리가 찢어진 점퍼를 바닥에 던졌습니다. 그리고는 슬로건을 집어들었어요. 찬이 얼굴이 크게 프린트된, 제가 공연장에서 들고 흔들려고 했던 그 슬로건이요. 며느리가 그걸 양손으로 잡더니 또 뿍 하고 찢어버렸습니다. 찬이 얼굴 한가운데가 두 쪽으로 갈라졌어요. 어머니, 이런 쓰레기에 돈 쓰지 마시고요. 어머니 보증금이나 빼주세요. 삔준이 생각해서요.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발이 안 움직였습니다. 며느리가 다시 박스를 뒤지더라고요. 포토북을 집어들었어요. 제가 밤에 바느질하다 쉬는 시간에 한 장씩 넘겨보던 책이에요. 찬이 사진 60장이 들어있었습니다. 며느리가 그 포토북을 집어서 바닥에 탁 던지더니 팔로 한번 밟았어요. 그리고 머그컵을 집었습니다. 그걸 드는 순간 저는 무의식적으로 그건 하고 소리쳤어요. 근데 때가 늦었습니다. 며느리가 그 머그컵을 책상 모서리에 딱 내리쳤어요. 쨍그랑 머그컵이 반으로 쪼개졌습니다. 찬이 얼굴이 그려져 있던 그 자리가 정확히 두 조각으로 갈라졌어요.
도자기 파편이 바닥에 와르르 쏟아졌습니다. 저는 그제야 정신이 들어서 앞으로 나갔어요. 수진아,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어머니, 이게 다 어머니 정신 차리게 해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며느리 목소리가 이상하게 차분했습니다. 감정적으로 소리 지르는 게 아니라 마치 제가 환자고 자기가 의사인 것처럼요. 어머니는 지금 정신이 없으세요? 이 나이에 트로트 가수한테 빠져서 돈 쓰는 거, 그게 정상이라고 생각하세요? 정상이 아니에요. 이건 병이에요, 병. 그 말에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병이요. 제가 유일하게 기댔던 거, 유일하게 웃을 수 있었던 거, 유일하게 살아있다고 느꼈던 그게 병이래요. 그 순간이었어요. 수선실 문이 벌컥 열리고 상훈이가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상훈이는 바닥에 흩어진 파편들과 찢어진 점퍼, 쪼개진 머그컵을 한번 쓱 보더라고요. 근데 놀라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한숨 한번 쉬고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엄마, 제발 정신 좀 차려. 남들 보기 창피해 죽겠어. 그 가수놈이 엄마 밥 먹여줘? 엄마 병원비 내주냐고. 엄마 그 돈이면 우리 민준이 책 한 권이라도 더 사줄 수 있는 돈이야. 엄마는 아들 인생보다 손주 앞날보다 그 가수가 더 중요한 거야? 우리 카페 망해가는데 엄마는 트로트 가수 노래나 듣고 있으면 되냐고. 상훈이가 며느리랑 짜고 온 거였어요. 두 사람이 같이 계획한 거였습니다. 수선실 바닥에 찢어진 보라색 천 조각들이 쌓여 있었고 저는 그 조각들을 주워 모으려고 쪼그려 앉았어요. 손이 떨려서 천 조각이 자꾸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더라고요. 엄마, 듣고 있어? 상훈이가 그러든 말든 전 계속 천 조각만 주었습니다. 보라색, 찬이의 보라색이요. 그거 하나가 제 인생에 남은 유일한 색이었는데 제가 천 조각을 다 주워서 손에 모은 뒤 천천히 일어났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넘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팔짱을 끼고 저를 보고 있었어요. 상훈이는 저 뒤에서 팔짱을 끼고 고개를 저었고요. 두 사람이 저를 마치 정신 나간 노인네 보듯이 쳐다보더라고요. 전 찢어진 점퍼 조각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수진아, 상훈아, 오늘은 그만 가. 어머니 보증금은요? 보증금 얘기는 다음에 하자. 어머니, 이게 다 어머니 의해서. 그만 가. 제가 조용하게 말했는데 그 목소리가 저도 낯설었어요. 평생 며느리한테 그만 가라고 명령조로 말한 적이 없었거든요. 며느리가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어머니, 저 화났어요. 어머니가 이런 식으로 나오실 줄 몰랐어요. 전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찢어진 점퍼만 가슴에 안고 며느리를 쳐다봤습니다. 상훈이가 며느리 어깨를 잡고 가자 가자 하면서 끌고 나갔어요. 수선실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있었어요. 몇 분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카세트를 켰어요. 찬이 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머그컵은 깨졌고 슬로건은 찢어졌고 포트북은 발자국이 찍혀 있고 점퍼는 너덜너덜해졌는데 찬이 목소리만은 카세트에서 그대로 나오더라고요. 그 목소리를 듣는데 이상하게 눈물이 안 났어요. 전 예상했잖아요. 며느리가 점퍼를 찢을 때 저는 울 줄 알았거든요. 상훈이가 병이에요 병 했을 때 주저앉아서 엉엉 울 줄 알았거든요. 근데 눈물이 한 방울도 안 났습니다. 대신 머릿속이 이상하게 맑아지더라고요.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우유가 3개 가지런히 서 있더라고요. 민준이 주려고 사둔 거였어요. 딸기맛, 초코맛, 바나나맛 하나씩. 민준이가 어떤 걸 좋아할지 몰라서 3개를 다 샀거든요. 저는 그 3개를 하나씩 꺼내서 싱크대 앞에 섰어요. 뚜껑을 열고 싱크대 하수구에 내고 천천히 부었습니다. 갈색 초코 우유가 하수구로 빨려 들어갔어요. 차갑게 식어있던 그것들을 차례로 흘려보내면서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이걸 먹이려고 전날 밤에 잠도 안 자고 수선실을 치웠는데 이 3개를 고르려고 마트 우유 코너에서 한참 서 있었는데 이제 먹일 사람이 없어졌네. 빈 우유곽 3개를 재활용통에 집어넣는 손이 이상하게 떨리지 않았습니다.
책상 서랍에서 공룡 스티커도 꺼냈어요. 공룡 5마리가 웃고 있는 그 스티커를 저는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서랍 깊숙이 도로 넣었어요. 버리지는 못하겠더라고요. 버리면 진짜로 다 끝나는 것 같아서요. 저는 수선실 청소를 시작했어요. 빗자루로 깨진 머그컵 조각을 쓸어 담고 찢어진 슬로건을 접어 쓰레기통에 넣고 포토북은 다시 박스에 담았습니다. 점퍼는 버리지 않았어요. 찢어진 그대로 옷걸이에 다시 걸어뒀습니다. 왜 그랬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그냥 버릴 수가 없더라고요. 청소를 다 하고 재봉틀 앞에 앉았는데 고객이 맡긴 바지 밑단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뚜루룩 바느질을 시작했습니다. 손이 이상하게 안 떨리더라고요. 아까 떨렸던 그 손이 재봉틀 앞에서는 멀쩡했어요. 30년을 이 자리에서 해온 일이니까요. 몸이 먼저 알고 있는 거죠. 바느질을 하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병이래. 내가 유일하게 좋아하는 게 병이래. 내 자식이, 내 며느리가, 내 손주 엄마가 그렇게 말했어. 느르르. 바느질 소리 사이로 제 속에서 뭔가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쨍그랑 며느리가 머그컵을 깰 때 난 그 소리 같은 거였습니다. 근데 그건 머그컵이 아니었어요. 그건 제가 지난 40년 동안 꾸역꾸역 지키고 있던 내 자식은 내 자식이야 라는 그 믿음이었어요. 그게 그날 처음으로 금이 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수선실 문을 평소보다 1시간 늦게 닫았어요. 손님이 있어서가 아니라 집에 가기가 싫어서였습니다. 반 지하방에 들어가면 또 그 찢어진 점퍼가 쪼개진 머그컵 조각이 싱크대에 쏟아버린 우유가 생각날 것 같았거든요. 수선실에서 바느질을 하는 동안은 그나마 머리가 비워졌어요. 손님이 맡긴 바지 밑단을 줄이면서 재봉틀 소리에만 집중했습니다. 그런데 평소 같았으면 아무 생각 없이 넘어갔을 것들이 이상하게 자꾸 걸려들더라고요. 사소한 것들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였어요. 카페 월세가 5달이 밀렸다고 했는데 상훈이가 몇 달째 타고 다니는 외제차가 있었거든요. 은색 외제차. 카페에 갔을 때 유리창 너머로 그 차를 봤어요. 번쩍번쩍 하더라고요. 그때는 아들이 사장인데 차 한 대쯤은 있어야지 하고 그냥 넘어갔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게 이상한 거였어요. 그 외제차가 돈이 한두 푼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기름값도 그렇고 다달이 뭐 들어가는 돈이 있다고 언젠가 상훈이 한숨 쉬면서 말한 적이 있었어요. 월세도 못 내는 사람이 그 비싼 차를 무슨 돈으로 유지하고 있지? 그 질문이 머릿속에 한번 떠오르니까 지워지지가 않았습니다. 또 있었어요. 며느리 손목에 끼고 있던 시계. 전에 카페에 갔을 때 며느리가 커피 내리면서 소매를 걷었는데 팔목에 금시계를 차고 있었거든요. 그때는 며느리가 멋을 좀 부리네. 그렇게만 생각했어요. 근데 카페가 진짜 어렵다면요. 이 집 카페가 진짜 바닥이라면 며느리 손목에 금시계가 있는 게 맞나? 그 시계 하나가 월세 한 달치는 됐을 텐데. 아니면 민준이 입고 있던 패딩. 그게 유명 브랜드였어요. 제가 보풀난 점퍼 입고 갔다고 창구 옆으로 쫓겨날 때 민준이는 가슴팍에 큰 글씨가 박힌 50만 원짜리 패딩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땐 손주 옷은 좋은 거 입어야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이상한 거예요. 월세 5달 밀린 집에서 5살 애한테 50만 원짜리 패딩을 입힌다? 수선실에 혼자 앉아서 저는 한참을 재봉틀을 멈추고 있었어요. 전구 하나가 머리 위에서 깜빡거렸습니다. 수선실 형광등이 한쪽이 다 돼서 자꾸 깜빡거리는 걸 3만 원 아깝다고 바꾸지 않고 그대로 두고 있었거든요. 저는 그 깜빡이는 형광등 밑에서 내 아들 집에 있던 것들을 하나씩 떠올렸습니다. 새 외제차, 금시계, 50만 원짜리 패딩, 카페 인테리어도 작년에 다시 했다고 했어요. 의자를 갈았다던가 뭐 그랬습니다. 수백만 원이 들었다고 했어요. 근데 저한테는 보증금을 빼달라고 했어요. 저한테는 150만 원을 받고서 이거 가지고 뭘 어떡해? 그랬거든요. 저한테는 5만 9천 원짜리 점퍼가 이기적이라고 했어요. 뭔가 이상하잖아요. 사람이 5달 월세가 밀리면 제일 먼저 차부터 처분해요.
시계도 팔고 비싼 옷도 안 사 입어요. 그게 상식이잖아요. 근데 이 집은 반대였습니다. 돈이 없다면서 돈 쓰는 건 줄이지 않는 거예요. 대신 엄마한테 와서 빼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제서야 제 머릿속에 한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거짓말. 혹시 애들이 나한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 생각이 들었을 때 저는 소름이 쫙 돋았어요. 내 아들이 나한테 거짓말을 한다고? 30년을 뼈 빠지게 키운 아들이 나한테 거짓말을 한다고? 그럴 리가 없다고 자꾸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장사가 정말 안 되는데 애들이 허세 부리는 걸 수도 있지. 차야 어쩔 수 없이 타는 거고, 패딩은 선물 받았을 수도 있는 거고. 설마 우리 상훈이가 엄마인 나한테 그러겠어?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어제 찢어진 점퍼가 자꾸 눈앞에 아른거렸어요. 그 정중한 며느리 얼굴이, 그 서늘한 상훈이의 한숨이, 내 자식이 나를 대하는 그 눈빛 속에 뭐가 숨겨져 있는 걸까? 그렇게 재봉틀 앞에 멍하니 앉아 있는데 수선실 문이 벌컥 열렸어요. 엄마, 상훈이었습니다. 자정이 다 된 시간에 혼자 왔더라고요. 전 깜짝 놀라서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상훈아, 이 시간에 어쩐 일이야? 그냥 엄마 얼굴 좀 보려고. 상훈이는 얼굴이 좀 피곤해 보였습니다. 눈이 충혈돼 있었고 입에선 술 냄새가 살짝 났어요. 엄마, 오늘 낮에 수진이가 좀 심했지? 미안해, 엄마. 수진이가 요즘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그래. 엄마, 내가 오늘 좀 쉬어가고 싶은데 잠깐 여기 앉아도 돼? 그럼 앉아. 엄마가 뭐라도 끓여줄까? 아니, 엄마. 나 잠깐만 앉았다 갈게. 상훈이는 의자에 털썩 앉았어요. 그리고는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서 만지작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왠지 모르게 마음이 불편해서 다시 재봉틀 앞에 앉았어요. 바느질 소리만 수선실에 가득 찼습니다. 한 20분쯤 지났을까요? 상훈이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엄마, 나 갈게. 내일 또 올게. 그래, 조심해서 가. 상훈이가 나가고 나서 저는 상훈이가 앉았던 의자를 원래 자리로 밀어넣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의자 다리 아래로 뭔가 삐죽 튀어나와 있더라고요. 영수증이었어요. 저는 그걸 주우려고 허리를 숙였어요. 주운 순간 바로 쓰레기통에 넣으려고 했는데 손에 들고 일어서는 순간 글씨가 눈에 들어왔어요. 상호 이름이 적혀 있는 자리에 처음 보는 이름이었습니다. 평소 카페 영수증이나 상훈이가 다니는 가게들 이름이 아니었어요. 이름 아래에 적힌 금액을 보고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280만 원을 하룻밤에 썼다는 거예요. 저는 한참을 그 숫자만 들여다봤어요. 머릿속에서 저도 모르게 계산기가 돌아갔습니다. 바지 밑단 한 번 줄이는데 3천 원. 3천 원 받으려고 저는 허리를 한 번 숙여요. 지퍼 가는데 5천 원. 그거 하나 하려면 재봉틀 위에 한 10분은 앉아 있어야 해요. 280만 원이면 몇 번을 숙여야 되는 거지? 한 900번? 1000번 가까이 되는 거야. 내가 허리 1000번을 숙여야 이놈이 하룻밤에 쓴 이 돈이 되는구나. 그 계산이 끝나고 나니까 숨이 탁 하고 막혔습니다. 돋보기 안경을 고쳐 쓰고 영수증을 들여다봤습니다. 손이 떨려서 영수증이 잘 안 보이더라고요. 날짜가 일주일 전이었어요. 새벽 3시 반에 280만 원을 썼다? 저는 그때까지 설마라고 생각했어요. 어쩌면 카페 관련 지출일 수도 있잖아요. 거래처 결제였을 수도 있고요. 사업하는 사람이 밤늦게 일 처리할 수도 있지. 그런 식으로 자꾸 합리화를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영수증을 다시 봤어요. 시간이 새벽 3시 반이었어요. 새벽 3시 반에 280만 원을 결제할 일이 카페에 뭐가 있지? 상호 이름도 이상했어요. 카페 거래처 이름은 아니었고 제가 아는 가게 이름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숫자랑 영어가 섞인 뭔지 모를 이름이었어요. 저는 영수증을 탁 내려놨습니다.
가슴이 쿵쿵 뛰었어요. 이게 뭐지? 새벽 3시 반에 280만 원? 카페 월세 못 낸다고 엄마한테 보증금 빼달라고 하는 놈이, 며느리한테 어머니 이기적이세요 하라고 시키던 놈이 이걸 어디에다 쓴 거야? 그것도 일주일 전에? 일주일 전이면 제가 마트에서 초코우유 고르고 있을 때쯤이잖아요. 제가 공룡 스티커 보면서 웃고 있을 때쯤이잖아요. 제가 민준이 오면 같이 점심 먹을까 싶어서 도시락 싸던 그때쯤이잖아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이번엔 안 떨리는 손이 아니었어요. 영수증을 쥐고 있는 손이 종이를 구길 정도로 떨렸습니다. 저는 그 영수증을 한참 들여다봤어요. 내 아들이, 내 새끼가, 내가 30년 동안 바늘에 손가락 찔려가며 키운 그 아이가 이런 데 가서 이 돈을 쓰고 있었다고? 나한테는 150만 원 받고 이거 가지고 뭘 어떡해? 그렇게 말했으면서 그때 카세트가 저절로 꺼졌어요. 다 돌아간 거죠. 수선실에 정적이 깔렸습니다. 환풍기도 멈춘 지 오래고 푸드코트도 문을 닫았고 마트 지하에 저 혼자 있었어요. 저는 그 정적 속에서 영수증을 계속 들여다봤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볼 때마다 숫자가 바뀌지 않았어요. 280만 원, 새벽 3시 반. 숫자랑 영어가 섞인 수상한 상호 이름. 그리고 날짜. 날짜가 일주일 전이었는데 그날이 바로 제가 상훈이한테 150만 원을 봉투에 담아준 바로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서 천장을 봤어요. 형광등이 여전히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깜빡, 깜빡. 그 깜빡임 속에서 저는 조용히 그 영수증을 접었습니다. 아주 단정하게 4번을 접었어요. 그리고는 수선실 서랍 안에 공룡 스티커 옆에 넣었습니다. 서랍을 닫는데 제 손이 이번엔 떨리지 않았어요. 이상했어요. 이 정도 알았으면 무너져야 하는데, 이 정도 봤으면 울어야 하는데 눈물이 안 나더라고요. 대신 머릿속에 한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뭘 모르고 있었구나. 내가 이 집에 대해서, 이 아들에 대해서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구나. 그날 저는 반지하방에 돌아가지 않고 수선실에서 밤을 새웠어요. 재봉틀 앞에 앉아 있었지만 바느질은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상훈이 핸드폰 번호를 한참 들여다봤어요. 전화해서 따질까? 따져서 뭐라고 해? 그 영수증 봤다고? 근데 그게 정말 상훈이 건지 아직 확실한 것도 아니잖아? 어디 가게 가서 묻어온 영수증일 수도 있고, 친구가 잠깐 맡겨놨던 걸 수도 있고, 아무리 이상해도 그걸로 내 아들을 죄인 취급할 수는 없었어요. 엄마니까요. 엄마는 끝까지 믿고 싶으니까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어제 낮에 내 눈앞에서 점퍼를 찢던 그 며느리 얼굴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 옆에서 팔짱 끼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던 상훈이 그 얼굴이요. 믿고 싶은 마음이랑 봐버린 영수증이랑 그 사이에서 저는 밤새 싸웠습니다. 새벽 5시쯤 됐을 때 제가 결심한 건 하나였어요. 혼자 캐보자. 상훈이한테 따지지도 말고 며느리한테 화내지도 말고 조용히 혼자서 내 눈으로 확인해보자. 40년을 수선실에서 꿰매다 보면 안 맞는 솔기가 보이거든요. 땀이 어긋나면 뜯어서 다시 박아야 돼요. 지금 내 아들 인생에 뭐가 어긋나 있는지 내가 먼저 봐야겠다. 며느리가 빼라고 아우성치는 그 수선실 보증금을 절대 안 뺄 거다. 그것만은 확실했어요. 아침 7시에 수선실 문을 열고 나왔는데 마트는 이미 개점 준비 중이었습니다. 청소 아주머니들이 바닥을 닦고 있더라고요. 제가 마트 입구 쪽으로 가는데 누가 저를 부르더군요. 여사님? 보안팀장 박 씨였어요. 이 마트에서 저보다 더 오래 일한 사람. 제가 수선실 차릴 때부터 얼굴 봐온 사이였죠. 박 팀장님? 이 시간에 어쩐 일이세요? 여사님이야말로 이 시간에 왜 여기 있어요? 집에 안 갔어요? 그게 일이 좀 밀려서요. 박 팀장이 저를 유심히 보더라고요. 그러더니 주위를 한번 둘러보고 목소리를 낮췄어요. 여사님?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내가 요즘 좀 신경 쓰이는 일이 있어서요. 신경 쓰이는 일이요? 여사님 아들 상훈이 말이에요. 박 팀장이 그 말을 꺼냈을 때 제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어제 낮에 찢어진 점퍼, 자정의 영수증, 그리고 지금 보안팀장의 신경 쓰이는 일. 하루 사이에 제가 몰랐던 일들이 하나씩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어요. 박 팀장이 저를 마트 뒤편 직원 휴게실로 데려갔습니다. 커피 자판기에서 커피를 2잔 뽑아서 한 잔을 제 손에 쥐어줬어요. 종이컵이 뜨거웠는데 저는 그게 뜨거운지도 몰랐습니다. 여사님, 놀라지 말고 들으세요. 박 팀장이 핸드폰을 꺼냈어요. 화면에 뭔가를 띄우더니 제 앞으로 쭉 내밀더라고요. 주차장 CCTV 사진이었어요. 화면이 작아서 돋보기 안경을 고쳐 쓰고 들여다봤습니다. 마트 지하 주차장. 상훈이 차 옆에 사람 셋이 서 있었어요. 상훈이, 그리고 양복 입은 남자 둘. 체격이 좋은 남자들이었습니다. 상훈이가 고개를 푹 숙이고 있더군요. 양복 남자 하나가 상훈이 어깨를 잡고 뭐라고 하는 것 같았고, 다른 하나는 팔짱 끼고 서 있었습니다. 분위기가 좋아 보이진 않았어요. 이게 뭐예요? 며칠 전에 찍힌 거예요. 새벽 시간에 여기 주차장에서 이 사람들이 상우 씨 만나고 간 거예요. 새벽에요? 박 팀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 번이 아니에요. 내가 본 것만 3번이라고요. 다 새벽이었고 저 양복 입은 사람들은 매번 같은 사람이었어요. 저는 사진을 다시 봤습니다. 상훈이 고개가 푹 숙여져 있더군요. 제가 30년 동안 봐온 아들의 뒷모습인데 사진 속 상훈이는 뭔가에 쫓기는 사람 같았습니다. 박 팀장님,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나도 정확히는 몰라요. 근데 좋은 사람들은 아닌 것 같아요. 박 팀장이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으며 말했어요. 여사님, 나도 오래 고민했어요. 이걸 여사님께 말씀드려야 하나 말아야 하나 하고요. 근데 여사님이 그 수선실에서 30년 동안 어떻게 사셨는지 내가 다 봐왔잖아요. 그런 여사님 아들한테 저런 사람들이 들러붙어 있다는 게 나도 신경이 쓰여서요. 박 팀장은 더 이상 아는 게 없다고 했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라고요. 근데 마지막에 이런 말을 덧붙이더라고요. 여사님, 이건 내가 할 말이 아닌지는 모르겠는데요. 상훈 씨 카페 있잖아요. 그 카페 임대차 계약서 명의가 누구로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명의요? 내가 거기까지 아는 건 아닌데 그냥 혹시 모르니까요. 박 팀장은 그 말만 하고 일어났습니다. 저는 직원 휴게실 플라스틱 의자에 앉은 채로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어요. 종이컵 속 커피가 다 식어가는 줄도 모르고요. 수선실로 돌아와서 저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어젯밤에 넣어둔 영수증이 공용 스티커 옆에 그대로 있었어요. 280만 원짜리 영수증. 숫자랑 영어가 섞인 수상한 상호 이름. 그 영수증을 다시 꺼내서 주차장 사진이랑 나란히 놓고 생각했어요. 새벽에 수상한 남자들을 만나는 아들. 새벽 3시 반에 280만 원을 쓴 영수증. 이 두 개가 연결되는 거잖아요. 근데 아직 그 연결고리가 뭔지는 정확히 몰랐어요. 다만 좋은 그림이 아니라는 건 확실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상훈이한테도 며느리한테도 팬클럽 언니들한테도요. 혼자서 캐봐야 했어요. 제일 먼저 한 건 박 팀장이 마지막에 한 그 말을 확인하는 거였습니다. 카페 명의. 집에 가서 서류를 뒤졌어요. 상훈이한테 카페 자금 넘겨줄 때 제가 뭘 서명했는지. 그때는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았거든요. 아들이 내미는 서류에 도장만 찍으면 되는 줄 알았어요. 반지하방 장롱 서랍을 뒤졌습니다. 남편 사진 옆에 보험 서류랑 뭐가 한 묶음으로 들어있었어요. 거기서 카페 임대차 계약서 사본을 찾았습니다. 돋보기 안경을 쓰고 형광등 밑에서 한자 한자 읽었어요.
임차인란에 적힌 이름 박애순. 제 이름이었습니다. 잠깐 이게 왜 내 이름이야? 저는 계약서를 한 번 더 읽었습니다. 3번 읽었어요. 임차인 박애순. 카페가 제 명의로 되어 있었던 겁니다. 보증금을 제 돈으로 냈으니까 계약도 제 이름으로 한 거였어요. 근데 저는 그때 그걸 몰랐습니다. 상훈이가 엄마 이름으로 하면 세금이 좀 덜 나온대. 하길래 '아 그런가 보다.' 하고 도장을 찍은 거였거든요. 그게 뭘 의미하는지 그때는 전혀 몰랐어요. 근데 지금은 알겠더라고요. 이 카페가 법적으로 제 것이라는 건 상훈이가 카페에서 뭘 하든 법적 책임은 제가 지게 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뭔가 문제가 생기면 다 제 이름으로 떨어진다는 거잖아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근데 동시에 다른 생각도 스쳤어요. 내 명의라는 건 내가 이 카페를 닫을 수도 있다는 뜻 아닌가? 그 생각이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갔는데 저는 그 생각을 일부러 붙잡지 않았어요. 아직은 아니니까. 아직 확인해야 할 게 남아 있으니까. 그 다음날 저는 영수증에 적힌 그 수상한 상호 이름을 검색해 봤어요. 수선실 옆 푸드코트 아주머니한테 핸드폰 검색하는 법을 물어봐서 더듬더듬 글자를 쳐 넣었지요. 돋보기 안경 쓰고 작은 화면을 한참 들여다봤어요. 검색 결과가 나왔는데 처음엔 뭔지 잘 몰랐어요. 근데 비슷한 이름이 여러 개 뜨는데 그 옆에 붙은 글들을 읽어보니까 도박이었어요. 불법 도박장. 그런 데서 쓰는 이름이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든 채로 한참을 가만히 있었어요. 도박? 우리 상훈이가 도박을 하고 있었구나. 280만 원이 도박판에서 날린 돈이었구나. 그러니까 새벽 3시 반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주차장에서 양복 남자들한테 고개를 숙이고 있었던 거야. 그 사람들이 빚쟁이였구나.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영수증, 주차장 사진, 카페 월세 밀린 것, 나한테 보증금 빼달라고 한 것. 전부 다 하나로 연결됐어요. 도박. 이놈이 도박에 빠져서 내 돈까지 갈취하고 있었던 거예요. 바지 밑단 3천 원. 제가 허리 한번 숙여서 버는 돈이 3천 원이에요. 280만 원이면 허리를 1,000번 가까이 숙여야 해요. 그걸 하룻밤에 도박판에 갖다 바친 거예요. 제가 한 달을 컵라면 먹으면서 악으로 깡으로 모은 150만 원. 그 돈도 도박판으로 갔겠죠. 이거 가지고 뭘 어떡해. 그 말이 이제야 이해가 됐어요. 150만 원은 도박판에서 한판 치기에도 모자랐던 돈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뭘 어떻게 였던 겁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재봉틀 앞에 앉았어요.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 손이 안 떨리더라고요. 영수증 처음 봤을 때는 떨렸는데, 주차장 사진 봤을 때도 떨렸는데, 정체를 알아버리고 나니까 오히려 손이 멈췄어요. 대신 속에서 뭔가가 굳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따뜻했던 게 차갑게 식는 느낌? 물렁했던 게 돌처럼 딱딱해지는 그런 느낌? 아, 이게 정이 식는 거구나. 그걸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며칠 뒤 상훈이가 또 수선실에 왔어요. 엄마, 나왔어. 그래. 예전 같으면 상훈아, 배고프지?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근데 그날은 재봉틀에서 고개도 안 들었습니다. 엄마, 왜 그래? 기분 안 좋아? 아니, 일이 좀 밀려서. 상훈이가 평소처럼 의자에 앉았어요. 한숨을 푹 쉬더니 또 그 말을 하더라고요. 엄마, 요즘 나 진짜 힘들어. 카페가 진짜 안 된다고. 카페가 안 되는 게 아니잖아. 도박을 하니까 돈이 없는 거잖아. 그 말은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삼켰어요. 전 이번에는 재봉틀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상훈이 말을 들으면서도 손은 계속 움직였어요. 엄마, 내 말 듣고 있어? 듣고 있어. 전 바느질을 하면서 상훈이를 안 봤어요. 그 대신 상훈이 손목을 슬쩍 봤습니다. 시계가 바뀌어 있었어요. 전에는 없었던 시계. 은색에 번쩍이는 거. 카페가 안 된다는 사람 손목에 새 시계가 차여 있었습니다.
도박으로 한번 크게 딴 건지 아니면 또 어디서 빌린 건지 어느 쪽이든 제가 알 바는 아니었어요. 엄마, 보증금 얘기 다시 한번 생각해 봤어? 상훈이가 또 그 말을 꺼냈어요. 전 재봉틀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들 눈을 똑바로 봤어요. 오랜만에 제대로 봤습니다. 상훈이 눈이 예전에 카페 하고 싶다고 사업 계획서 내밀 때 그 반짝이던 눈이 아니었어요. 충혈되고 초점이 흐릿하고 뭔가 쫓기는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주차장 사진 속 그 고개 숙인 모습이 겹쳐 보였어요. 이 눈으로 나한테 거짓말을 해왔구나. 이 눈으로 도박판에 앉아서 내 돈을 날리고, 이 눈으로 빚쟁이한테 고개를 숙이고, 이 눈으로 엄마한테 보증금 빼달라고 했구나. 상훈아, 그 시계 새로 산 거야? 상훈이 표정이 살짝 굳었어요. 오, 이거? 아니야, 아니야. 친구한테 잠깐 빌린 거야. 빌린 거구나. 그래. 전 다시 재봉틀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드르륵 드르르. 거짓말인 줄 알면서도 따지지 않았어요. 지금은 때가 아니니까. 내가 뭘 알고 있는지 들키면 안 되니까. 상훈이가 그날 나가기 전에 한마디 더 했어요. 엄마, 보증금 진짜 급해. 이번 달 안에 안 내면 나 진짜 큰일 난다고. 큰일이라는 게 뭔데? 그냥 가게 문 닫아야 될 수도 있어. 가게 문 닫으면 어떻게 되는데? 상훈이가 말을 더듬었어요. 보증금도 못 돌려받고 빚만 남는 거지 뭐. 빚, 도박빚이겠지? 저는 그 말을 입안에서만 굴렸어요. 밖으로 내뱉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했어요. 알았어. 좀 더 생각해 볼게. 상훈이가 그 말에 눈이 반짝이더라고요. 진짜? 엄마, 진짜 생각해 줄 거야? 전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상훈이가 나간 뒤 저는 재봉틀에 손을 올려놓고 가만히 있었어요. 생각해 볼게. 그 말의 뜻은 줄게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할지 그걸 생각해 보겠다는 그런 뜻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서랍에서 영수증을 꺼내 식탁 위에 펴놓았어요. 그 옆에 카페 임대차 계약서 4번을 놓았습니다. 종이 2장. 이 2장이 제 아들의 진짜 성적표였어요. 30년을 허리 숙여 키운 아들의 성적표. 낙제였습니다. 저는 그 2장의 종이를 한참 들여다보다가 수선실에서 쓰는 자를 가져와 종이 밑에 줄을 쭉 그었어요. 수선할 때 솔기 확인하는 버릇이 나온 거예요. 옷이 어디서 어긋났는지 찾으려면 일단 줄을 긋고 맞춰봐야 하거든요. 근데 이건 줄을 아무리 그어도 맞출 수가 없었어요. 솔기가 전부 어긋나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요. 이건 수선이 안 되는 옷이었어요. 뜯어서 다시 박아야 하는 옷. 아니 그냥 버려야 하는 옷이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뒤였어요. 저는 보증금을 안 빼줬습니다. 생각해 볼게라고 했지만 생각은 이미 끝났으니까요. 상훈이가 매일 전화했어요. 엄마, 생각해 봤어? 좀 더 기다려. 엄마, 진짜 급하다고. 알아. 좀만 더. 전 시간을 끌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지 그 계획이 머릿속에서 아직 완성되지 않았거든요. 근데 상훈이는 기다릴 인내심이 없었나 봐요. 토요일 오전이었어요. 수선실 문을 열고 개점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두 사람이었어요. 한 명은 쿵쿵, 한 명은 또각또각. 상훈이랑 며느리였습니다. 둘이 같이 왔어요. 상훈이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고 며느리는 팔짱을 끼고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상훈이가 입을 열었어요. 엄마, 나 오늘은 대답 듣고 갈 거야. 전 스팀 다리미 전원을 넣고 있던 손을 멈췄습니다. 뭔 대답? 보증금 빼줄 거야? 안 빼줄 거야? 며느리가 한 발 앞으로 나왔어요. 어머니, 저도 할 말이 있어서 같이 왔어요. 며느리 목소리가 평소보다 한 톤 높았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 지금 한 달 안에 카페 월세 안 내면 쫓겨나요. 그건 나도 아는데. 아시면서 왜 안 도와주세요? 며느리가 한 걸음 더 가까이 왔어요. 어머니,
수선실 보증금이면 당장 숨통이 트이는데 왜 안 빼주시는 거냐고요? 전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스팀 다리미를 들고 옷을 다리기 시작했습니다. 씩 증기가 뿜어져 나왔어요. 상훈이가 참다 못했는지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머, 듣고 있어? 듣고 있어. 듣고 있으면 대답을 좀 해. 전 다리미를 내려놓고 상훈이를 봤어요. 상훈아, 엄마가 보증금 빼면 이 수선실 나가야 돼. 그건 너도 알지? 알아. 근데 엄마 수선실이랑 내 카페랑 뭐가 더 중요해? 그 말이 귓속에서 울렸습니다. 엄마 수선실이랑 내 카페랑 뭐가 더 중요하냐고. 내가 30년 동안 허리 숙여서 바느질한 곳이랑 네가 도박판에서 돈 날리는 곳이랑 뭐가 더 중요하냐고. 그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어요. 근데 삼켰습니다. 아직 아니니까요. 며느리가 끼어들었어요. 어머니, 저희가 이렇게까지 부탁하는 게 쉬운 줄 아세요? 저희도 자존심이 있는 사람들이라고요. 근데 어머니가 안 도와주시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오는 거잖아요. 며느리가 수선실 안을 둘러보더라고요. 솔직히 어머니, 이 수선실이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이걸 지키겠다는 거냐고요. 2평짜리 구석탱이에서 남의 바지나 줄여주면서 이게 뭐가 그렇게 대단한 거냐고요. 그 말에 제 손이 움찔했어요. 근데 참았습니다. 2평짜리 구석탱이, 남의 바지나 줄여주는 곳. 그게 며느리 눈에 보이는 내 30년이었어요. 상훈이가 수선실 안을 돌아다니기 시작했어요. 벽에 걸린 옷들을 슬쩍 만지작거리더니 선반의 서류들을 힐끔 봤습니다. 그때 상훈이 시선이 서랍 위에 있는 제 인감도장 케이스에 멈췄어요. 엄마, 이거 인감도장이지? 손대지 마. 제 목소리가 예상보다 크게 나왔어요. 상훈이가 움찔했습니다. 엄마 왜 그래? 나 그냥 본 거야. 전 서랍 앞으로 가서 인감도장 케이스를 집어넣고 서랍을 탁 하고 닫았습니다. 그리고 상훈이를 똑바로 봤어요. 인감도장은 내 거야. 손대지 마. 상훈이 눈이 당황한 듯 흔들렸어요. 며느리가 인상을 구기며 나섰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뭐 인감도장 훔치러 온 것도 아니고 왜 그렇게 예민하게 구세요? 그때부터 분위기가 확 달라졌어요. 며느리가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지금 이렇게까지 하는 게 다 어머니 잘되라고 그러는 거예요. 카페 망하면 어머니 명의의 빚이 다 쌓이는 거 아세요? 알고 있었어요. 계약서에서 확인한 거니까요. 근데 며느리 입에서 그 말이 나오니까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걸 알면서 처음부터 내 이름을 방패로 세워둔 거구나. 어머니, 들으세요? 그래, 듣고 있어. 그러면 빨리 결정해 주세요. 저희 시간이 없다고요. 며느리가 재촉을 했어요. 상훈이는 구석에서 핸드폰만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전 조용히 말했어요. 안 빼줄 거야. 수선실이 조용해졌어요. 스팀 다리미에서 쉭하는 증기 소리만 났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쳐다봤어요. 어머니, 뭐라고요? 안 빼준다고. 어머니! 며느리 눈이 가들어졌어요. 어머니 지금 진심이세요? 그래, 진심이야. 상훈이가 핸드폰에서 눈을 떼고 저를 봤습니다. 엄마, 진짜? 큰일 난다고 했잖아. 전 상훈이를 봤어요. 상훈아, 엄마가 이 수선실 없으면 먹고 살 데가 없어. 그건 너도 알잖아. 그건 알지만, 근데 지금 급한 건 카페란 말이야. 상훈이가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작업대 위에 놓여있던 천 묶음을 확 쓸어버렸습니다. 천 뭉치가 바닥에 와르르 쏟아졌어요. 손님이 맡긴 수선 의뢰 옷들이었습니다. 상훈아! 전 소리를 질렀어요. 근데 상훈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선반 위에 올려놓은 실타래들을 팔로 쓸어버리더니 재봉틀 위에 놓인 가위랑 자도 바닥에 내동댕이 쳤어요. 쩔그럭. 가위가 콘크리트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엄마가 안 해주면 나 진짜 죽는다고. 나 죽어도 돼? 그러면 엄마가 나 죽이는 거다. 상훈이가 악을 썼어요. 며느리는 뒤에서 팔짱을 끼고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말리지 않더라고요.
그때 상훈이 시선이 재봉틀 옆에 있는 카세트에 멈췄어요. 찬이 노래가 나오고 있었거든요. 아까부터 틀어놓고 있었는데 이 난리 속에서도 찬이 목소리가 조용히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상훈이가 카세트를 집어들었어요. 이거 아직도 이런 거나 듣고 있어? 상훈아, 그거 내려놔. 엄마, 이 가수가 엄마 밥 먹여줘? 병원비 내주냐고. 그거 내려놓으라고 했다. 전 손을 내밀었어요. 상훈이가 카세트를 들고 저를 보더라고요. 그 눈이 제가 낳은 아이의 눈이 아니었어요. 빛에 쫓기는 막다른 골목에 몰린 짐승의 눈이었습니다. 상훈이가 카세트를 바닥에 내동댕이 쳤어요. 퍽! 카세트가 콘크리트 바닥에 부딪혔습니다. 뚜껑이 열리면서 테이프가 튀어나왔어요. 갈색 테이프가 꼬불꼬불 풀려서 바닥에 흘러내렸습니다. 찬이 목소리가 치직거리다가 멈췄어요. 수선실에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바닥에 쪼그리고 앉았어요. 깨진 카세트를 두 손으로 주었습니다. 뚜껑이 반쯤 떨어져 나갔고 모서리가 깨져 있었어요. 테이프가 풀려서 손가락에 감겼습니다. 갈색 테이프 사이로 찬이 노래가 들어 있었을 거예요. 울지 마요. 괜찮아요. 힘들었지 많이. 그래도 괜찮아 이제. 그 노래가 들어있던 테이프가 콘크리트 바닥에서 꼬여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위에서 내려다보며 말했어요. 어머니, 이게 다 어머니가 고집 부려서 이렇게 된 거잖아요. 보증금만 빼주시면 이런 일 없잖아요. 전 깨진 카세트를 들고 천천히 일어났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넘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상훈이는 숨을 헐떡이며 서 있었어요. 방금 자기가 한 짓에 좀 놀란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근데 사과는 안 하더라고요. 전 깨진 카세트를 가슴에 안았어요. 찢어진 보라색 점퍼를 안았을 때처럼요. 근데 이번엔 달랐어요. 점퍼를 안았을 때는 서러웠거든요. 카세트를 안았을 때는 서럽지 않았어요. 전 조용히 말했어요. 둘 다 나가. 어머니, 아직 얘기 안 나가라고. 제 목소리가 낮았어요. 소리를 지른 게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 낮은 목소리가 뭔가가 실려 있었나 봐요. 며느리가 한 발 뒤로 물러났습니다. 상훈이가 입을 열려다 닫았어요. 전 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보증금은 안 빼줘. 그리고 여기 다시 오지 마. 엄마! 상훈아, 전 아들 이름을 불렀어요. 내가 이 수선실에서 30년 동안 뭐라고 살았는지 너는 모르지? 이 두 평이 엄마한테 뭔지 너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지? 근데 괜찮아. 네가 모르는 게 당연해. 네가 아는 건 도박판밖에 없으니까. 수선실이 얼어붙었어요. 상훈이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어머, 지금 뭐라고? 며느리가 상훈이를 봤어요. 도박? 무슨 도박? 상훈이가 더듬거렸습니다. 아니요. 엄마가 무슨 이상한 소리를. 전 서랍을 열었어요. 영수증을 꺼내서 상훈이 앞에 내밀었습니다. 280만 원, 새벽 3시 반. 이게 뭔지 설명해 줄래? 상훈이가 영수증을 보더니 얼굴이 벌겋게 됐어요. 그리고 하얘졌어요. 빨갛다 하얗다를 반복하더라고요. 며느리가 영수증을 낚아챘어요. 이게 뭐야? 이게 뭐냐고! 며느리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두 사람 사이에서 싸움이 터졌어요. 당신, 이게 뭐야? 도박했어? 진짜 도박한 거냐고! 아니요, 이건 그냥. 그냥 뭐, 280만 원이 그냥이야? 며느리가 상훈이 가슴팍을 밀었어요. 나한테는 카페 망한다고 시어머니 보증금 빼오라고 시켜놓고는 당신이 도박하고 있었던 거야? 전 두 사람이 싸우는 걸 가만히 지켜봤습니다. 이상하게 마음이 고요했어요. 이 두 사람이 서로 머리채를 잡든 말든 이제 제 알바가 아니었거든요. 며느리가 울면서 나갔어요. 상훈이가 며느리를 쫓아가면서 문 앞에서 한번 돌아봤습니다. 엄마! 전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깨진 카세트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상훈이가 뭔가 말하려다 결국 아무 말 없이 나갔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수선실에 저 혼자 남았어요. 바닥에 실타래가 굴러다니고 천 뭉치가 흩어져 있고
가위가 나뒹굴었습니다. 전 청소를 시작했어요. 찢어진 점퍼 때도 그랬듯이 저는 일단 치우는 사람이거든요. 30년 동안 그래왔으니까요. 실타래를 주워서 선반에 올리고 천을 접어서 작업대에 쌓고 가위를 닦아서 제자리에 놓았습니다. 깨진 카세트는 책상 위에 올려놓았어요. 뚜껑이 떨어져 나간 자리가 이빨 빠진 것 같았습니다. 테이프는 꼬여서 다시 넣을 수가 없었어요. 저는 카세트를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이 카세트를 산 게 5년 전이었어요. 중고로 3,000원 주고 샀습니다. 바지 밑단 한 번 줄여서 번 돈으로요. 그 3,000원짜리 카세트에서 찬이 노래가 나왔고 그 노래가 저를 5년 동안 살려줬어요. 어깨가 아플 때도 손가락이 부었을 때도 며느리한테 먼지 취급 당했을 때도 이 카세트에서 흘러나오는 찬이 목소리가 저한테는 산소였거든요. 그걸 내 아들이 깼어요. 내 돈으로 키운 아들이 내 돈으로 산 카세트를 깼어요. 전 카세트를 든 채로 찢어진 보라색 점퍼가 걸려있는 옷걸이를 봤어요. 점퍼는 제가 걸어둔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찢어진 등판 솔기 사이로 솜이 삐져나와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부술 때마다 저는 점점 더 단단해졌어요. 점퍼가 찢어졌을 때 믿음의 금이 갔고 카세트가 깨졌을 때 그 금이 완전히 갈라졌습니다. 근데 금이 간 자리에 새로운 게 차올랐어요. 슬픔이 아니었어요. 분노도 아니었어요. 차갑고 투명한 유리 같은 게 차올랐습니다. 저는 깨진 카세트를 서랍에 넣었습니다. 영수증 옆에, 공용 스티커 옆에, 그리고 카페 임대차 계약서를 다시 꺼냈어요. 임차인 박예순. 이 이름이 이제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전에는 이 이름이 덫이었어요. 내가 모르는 사이에 빚이 쌓이는 덫. 근데 지금 보니까 이건 덫이 아니라 열쇠였어요. 이 카페가 내 명의라는 건 내가 이 카페를 열 수도 있지만 닫을 수도 있다는 뜻이잖아요. 저는 계약서를 접어서 서랍에 넣었습니다. 서랍을 닫았어요. 그리고 재봉틀 앞에 앉았습니다. 옷걸이에 걸린 찢어진 보라색 점퍼를 한번 쳐다봤어요. 전 그 점퍼를 내려서 재봉틀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바늘에 보라색 실을 꿰었어요. 돋보기 안경을 고쳐 쓰고 찢어진 등판 솔기를 꿰매기 시작했습니다. 드르륵 드르륵 한 땀 한 땀 찢어진 보라색 천이 다시 이어졌어요. 며느리가 찢어졌던 그 자리를 제 손으로 기웠습니다. 기우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이 옷은 기울 수 있어. 근데 저 아들은 못 기워. 그러니까 이제 내가 할 일은 하나야. 바늘을 내려놓고 서류를 집어들어야 해. 찢어진 옷을 기우는 게 아니라 어긋난 인생을 끊어내야 해. 내 이름으로 열린 그 가게를 내 이름으로 닫아야 해. 그 다음 날부터 저는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상훈이한테도 며느리한테도 아무한테도 알리지 않고요. 제일 먼저 한 건 카페 건물 입구에 붙어 있는 관리 안내판을 보는 거였어요. 건물주 연락처가 거기 적혀 있었거든요. 번호를 핸드폰에 저장했습니다. 그날 저녁 수선실 문 닫고 나서 전 그 번호로 전화를 걸었어요. 안녕하세요. 역앞 상가 1층 카페 임차인입니다. 박애순이라고 해요. 한번 뵙고 싶어서요. 다음 날 오전 건물주를 만났습니다.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어요. 임차인 명으로 계약 해지 통보를 하면 법적으로 효력이 있나요? 건물주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있죠. 임차인이 해지를 원하면 한 달 전 통보하시면 됩니다. 카페 안에 있는 커피 머신이나 집기들 그거 임차인 소유 맞죠? 그분이 저를 물끄러미 보더니 말했어요. 그렇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감사합니다. 곧 연락드릴게요. 그 길로 저는 복지관에 갔어요. 한 달에 한 번 법률 무료 상담을 해준다는 걸 마트 게시판에서 본 적이 있었거든요. 대기 명단에 이름 올리고 2시간을 기다렸습니다. 변호사가 제 얘기를 다 듣더니 간단하게 말해줬어요. 임차인이 임대차 해지 통보를 직접 하실 수 있어요. 건물 사용권이 소멸하면 사실상 가게 운영이 안 되고요. 딱 그 말이었어요. 법적으로 제가 이 카페를 멈출 수 있다는 거. 집에 돌아와서 홈택스 조회를 해봤어요.
팬클럽 언니 중에 이런 거 잘하는 분이 있었거든요. 언니, 나야. 사업자 납세 좋아하는 것 좀 알려줄 수 있어? 애순 언니? 잠깐만. 언니가 전화로 하나씩 알려줬어요. 더듬더듬 핸드폰 화면을 따라가면서 상훈이 사업자 번호를 쳤습니다. 결과가 떴어요. 국세 체납, 부가가치세, 소득세, 숫자를 보는데 손이 떨리지 않았어요.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다 제 이름 위에 쌓여있는 빚이었습니다. 날짜를 정했어요. 일주일 뒤 평일 점심. 카페가 제일 바쁜 시간이었습니다. 상훈이가 카페 사장 소리 들으며 손님들 앞에서 제일 바짝 서 있는 그 시간. 그때 들어가기로 했어요. 왜 하필 그 시간이냐고요? 저는 뒷문으로 들어갔던 적이 있었거든요. 쓰레기통 옆 골목으로 얼음에 미끄러져 무릎에서 피가 나면서도 며느리가 싫어할까봐 스타킹으로 닦으며 이번엔 앞문으로 갈 거예요. 손님들 다 있는 한가운데로요. 그 전날 밤 저는 수선실에서 마지막 준비를 했어요. 변호사가 알려준 대로 직접 써온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서를 봉투에 넣었습니다. 박예수는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것을 통보합니다. 그리고 날짜, 봉투 겉에 건물주 이름을 적었어요. 그 다음엔 가방을 챙겼습니다. 깨진 카세트를 넣었어요. 상훈이가 깬 거니까 상훈이 앞에다 내려놓고 올 거였거든요. 제가 들고 다닐 물건이 아니게 됐으니까요. 수선실 불을 끄기 전에 저는 제 봉투에 손을 한번 올려놨어요. 차가웠습니다. 쇠가 원래 차갑죠. 근데 제 손에 닿으면 곧 따뜻해지는 쇠예요. 30년을 그랬으니까 전 불을 껐습니다. 문을 잠그고 나왔어요. 그날 아침 저는 보라색 점퍼를 입었어요. 거울 앞에 섰습니다. 찢어졌다가 기운 등판 솔기가 보이지 않았어요. 완벽하게 이어져 있었습니다. 립스틱도 발랐어요. 뚜껑이 뻑뻑한 그 립스틱이요. 민준이 만나러 갈 때 발랐던 거요. 그때는 손이 떨렸는데 이번엔 안 떨렸어요. 거울 속 저를 한번 봤습니다. 65이에요. 주름도 있고 손마디도 굵고. 근데 이상하게 그날따라 좀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수선실에 들러서 가방을 챙겼어요. 봉투가 안에 있었습니다.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서, 그리고 깨진 카세트, 가방 지퍼를 잠갔어요. 제 봉투루에 손을 한번 얹었습니다. 다녀올게. 혼잣말이었어요. 카페까지 걸어가는 길이 얼마 안 됐는데 그날은 유독 짧게 느껴졌어요. 벚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아, 봄이구나. 몇 달 동안 지하에서만 일하다 보니까 계절이 바뀐 줄도 몰랐어요. 꽃잎이 바람에 날려서 제 보라색 점퍼 위에 내려앉더라고요. 털어내지 않았습니다. 그냥 달고 걸어갔어요. 카페 앞에 섰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안이 보였어요. 손님이 6, 7명 있었고 상훈이가 카운터 뒤에 서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테이블을 닦고 있었어요. 두 사람이 다 저를 못 봤어요. 저는 가방끈을 한번 고쳐쥐었습니다. 그리고 앞문을 열었어요. 딸랑. 문 위에 달린 종이 울렸습니다. 상훈이가 반사적으로 고개를 들었어요. 저와 눈이 딱 마주쳤습니다. 상훈이 표정이 굳었어요. 며느리도 고개를 돌렸습니다. 두 사람이 동시에 저를 봤어요. 전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카운터 앞까지 걸어갔어요. 손님들이 대화를 멈추고 저를 보기 시작했어요. 상훈이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 지금 뭐하러 온 거야?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카운터 위에 올려놨어요. 이게 뭐야? 임대차 계약 해지 동부서야. 수선실이 조용해지는 것처럼 카페가 조용해졌습니다. 손님들이 다 쳐다보고 있었어요. 상훈이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며느리가 앞으로 나왔어요. 어머니, 지금 무슨 짓이에요? 임차인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는 거야. 법적으로 내가 할 수 있어. 어머니가 임차인이라고 카페를 마음대로 다닌다고요? 저는 며느리를 봤어요. 그래, 내 명이니까. 며느리가 입술을 떨었습니다. 어머니, 지금 손님들 앞에서 이게 무슨 짓이에요? 전 고개를 돌려서 카페 안을 한번 봤어요. 테이블마다 손님들이 있었습니다. 다들 숨죽이고 보고 있었어요.
전 다시 며느리를 봤습니다. 뒷문으로 들어와야 했니? 며느리가 아무 말도 못했어요. 상훈이가 카운터를 돌아 나왔습니다. 엄마, 일단 밖에서 얘기해. 여기서 할게. 엄마. 상훈아. 저는 아들 이름을 불렀어요. 낮고 조용하게. 상훈이가 멈췄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깨진 카세트를 꺼냈어요. 카운터 위에 올려놨습니다. 깨진 뚜껑이 달그락 소리를 냈어요. 네가 깬 거야. 네가 가져. 상훈이가 카세트를 내려다봤습니다. 꼬여서 풀려나온 갈색 테이프가 카운터 위에 흘러내렸어요. 상훈이 얼굴이 뭔가 흔들렸습니다. 저는 그 얼굴을 마주 봤어요. 저한테도 저 얼굴이 한 번도 미웠던 적은 없었어요. 근데 그게 문제였던 거예요. 얼굴이 예뻐서, 눈빛이 반짝여서, 내 새끼니까. 그래서 30년을 퍼줬는데 그 30년이 도박판으로 갔어요. 저는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잘 살아. 딱 세 글자였어요. 상훈이 눈에 뭔가 고이는 게 보였어요. 그걸 보는데 저는 이상하게 눈물이 안 났어요. 예전 같았으면 저도 같이 울었을 거예요. 근데 그날은 눈물이 안 나더라고요. 눈물이 날 자리에 다른 게 차 있었거든요. 며느리가 다시 나섰습니다. 어머니, 지금 해지 통보를 하셔도 한 달은 있어야 효력이 생겨요. 그 사이에 저희가 어떻게 해볼 수 있다고요. 저는 며느리를 봤어요. 알아. 그래서 건물주한테 직접 가져다 줄 거야. 오늘. 가방에서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며느리 표정이 굳었어요. 그러면 저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저는 잠깐 생각했어요. 예전 같았으면 이 질문에 주저했을 거예요. 그렇지. 애들은 어떻게? 민준이는 어떻게? 그런 생각이 또 저를 붙잡았을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그날은 그 생각이 안 들었어요. 대신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카페 방하면 어머니 명의의 빚이 다 쌓이는 거 아세요? 며느리가 저한테 했던 말이었어요. 내 명의에 쌓이는 빚이 무서워서 보증금 빼달라고 했던 거잖아요. 근데 지금 그 명의로 제가 가게를 닫는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빚이 안 쌓이는 거고요.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그건 내가 알 바 아니야. 그때였어요. 상훈이가 갑자기 카운터를 주먹으로 탁 쳤습니다. 손님들이 일제히 놀라서 고개를 돌렸어요. 엄마, 진짜 이러면 안 돼. 나 진짜 죽는다고. 예전에도 들었던 말이었어요. 나 죽는다고. 처음 들었을 때는 가슴이 철렁했는데 지금은요? 저는 상훈이를 봤어요. 그래도 돼. 상훈이가 말문이 막혔어요. 전 계속 말했습니다. 죽겠다고 할 때마다 엄마가 무너졌었지. 근데 오늘은 안 무너져. 엄마도 이제 그 말 무섭지 않으니까. 그때 카페 구석 테이블에 앉아있던 손님 하나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중년 여자였습니다. 그분이 조용히 계산대 쪽으로 걸어오더니 말했어요. 어머님, 저 여기 단골이에요. 사정은 잘 모르지만 고생 많이 하셨겠어요. 그 한마디였어요. 전 그분을 봤어요. 그분이 조용히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 뒤로 한 명, 두 명, 손님들이 자리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카페가 비어가고 있었습니다. 상훈이가 손님들을 향해 손을 흔들었어요. 죄송합니다. 잠깐 가족 일이 있어서요. 커피는 제가 다 환불해 드릴게요. 며느리가 상훈이 옆에 서서 손님들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가만히 봤어요. 카운터 앞에 서서 보라색 점퍼를 입고 손님들이 다 나갔어요. 카페에 세 사람만 남았습니다. 상훈이, 며느리, 그리고 저. 아까보다 훨씬 조용했어요. 상훈이가 바닥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팔짱을 끼고 창문 쪽을 보고 있었어요. 저는 봉투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건물주한테 갔다 올게. 상훈이가 고개를 들었어요. 표정이 복잡했습니다. 분노인지 허탈인지 아니면 그 둘이 섞인 건지. 저는 카운터 위에 올려둔 카세트를 한번 봤어요. 꼬인 테이프가 바람에 살랑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걸어갔어요. 앞문으로. 밖으로 나오는데 봄바람이 불었어요. 꽃잎이 또 날렸습니다.
이상하게 배가 고프더라고요. 아침을 긴장해서 못 먹었거든요. 웃음이 났어요. 이 모든 걸 하고 나서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배고프다는 거였으니까요. 핸드폰을 꺼냈어요. 팬클럽 단체방에 문자를 보냈습니다. 언니들, 나 오늘 일 하나 끝냈어. 밥 같이 먹을 수 있어? 1분도 안 돼서 답이 쏟아졌어요. 오, 뭔 일이야? 어디야? 에스 언니, 나 지금 나갈 수 있어. 어머어머, 언니, 무슨 일이 있었어? 빨리 말해봐. 나도 오늘 시간 돼. 언니들, 나중에 다 얘기해 줄게. 일단 밥부터. 그날 언니들이랑 돼지갈비를 먹었어요. 고기 굽는 연기가 올라오는데 그날따라 그 냄새가 좋더라고요. 언니들한테 있었던 일을 다 얘기하고 났더니 한 언니가 말했습니다. 애순 언니, 나 솔직히 말할게. 보라색 점퍼 입고 앞문으로 들어갔다는 거 진짜 너무 멋있다. 다들 웃었어요. 저도 웃었습니다. 오래간만에 배를 잡고 웃었어요. 집에 돌아와서 수선실에 들렀습니다. 재봉틀 앞에 앉았어요. 손님이 맡긴 옷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카세트가 없으니까 조용했어요. 근데 재봉틀 소리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오늘은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한 달이 지났어요. 카페는 문을 닫았습니다. 건물주한테서 연락이 왔을 때 저는 수선실에서 바느질을 하고 있었어요. 드르륵 드르륵 계약이 종료됐다는 문자였습니다. 저는 그 문자를 읽고 핸드폰을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다시 바느질을 했습니다. 상훈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받지 않았습니다. 며느리한테서도 왔어요. 받지 않았어요. 한 10번쯤 왔을까요? 다 받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말들에 제가 무너질 수도 있다는 것도요. 그래서 받지 않았어요. 무너지지 않으려고요. 며칠 뒤 카페 앞을 지나갔어요. 일부러 간 게 아니라 그냥 지나가게 됐거든요. 셔터가 내려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앞에 잠깐 서 있었어요. 적금 5천, 보상금 6천, 수선실 보증금 일부. 저 셔터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게 밀린 월세로 사라지고 도박판으로 날아가고. 근데 이상하게 그 앞에 서서 저는 울지 않았어요. 그냥 한 번 더 봐두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섰어요. 그 뒤로 저는 상훈이 생각을 안 하려고 했어요. 잘 됐는지 안 됐는지 지금 어디서 어떻게 사는지 모르게 낫겠다 싶었거든요. 알면 마음이 약해질 것 같아서요. 아직은 그럴 자신이 없었습니다. 언젠간 되겠죠. 지금은 아니에요. 대신 저한테 남은 것들을 봤어요. 2평짜리 수선실, 재봉틀, 보라색 점퍼, 팬클럽 언니들, 그리고 찬이 노래. 언니들이 새 카세트를 사줬거든요. 수선실에 뒀습니다. 예전 자리예요. 팬클럽 언니들이랑 찬이 콘서트에 갔어요. 그 12만 원짜리 티켓이요. 며느리가 찢어놨던 그 티켓 말고 다시 구한 거예요. 언니들이 수소문에서 구해줬습니다. 공연장에 들어서는데 보라색 풍선이랑 보라색 슬로건이 가득했어요. 저도 새로 산 슬로건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찬이가 무대에 나왔어요. 그 순간에요. 저 눈물이 났어요. 내내 안 울었는데 카페 셔터 앞에서도 안 울었는데 찬이 얼굴 보는 순간 눈물이 툭 하고 떨어졌어요. 기쁨의 눈물이었는지 지난 일들이 올라온 눈물이었는지 둘 다였겠죠. 찬이가 노래를 불렀어요. 힘들었지 많이. 그래도 괜찮아 이제. 마트 천장 스피커에서 처음 들었던 그 노래. 저는 슬로건을 흔들면서 소리 높여 같이 불렀습니다. 65이에요. 주름투성이 얼굴에 돋보기 안경 쓴 아줌마가 보라색 점퍼 입고 소리 높여 노래를 불렀어요.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그게 제 인생의 봄이었거든요. 지금 저는 여전히 수선실에 앉아 있어요. 바지 밑단 3,000원, 팔기장 5,000원, 지퍼 교체 5,000원. 여전히 똑같습니다. 근데 뭔가 달라졌어요. 예전엔 이 돈을 벌면서 상훈이 생각을 했거든요. 상훈이 참고서값, 상훈이 카페 월세. 이젠 다른 생각을 해요. 다음 달에 찬이 팬미팅이 있거든요. 그 티켓 값을 모으고 있습니다. 바지 밑단 3,000원이 이제 제 것이에요. 네, 박예순 씨의 사연이었습니다.
저는 이 사연을 읽으면서 한 가지가 자꾸 마음에 걸렸어요. 애순 씨가 수선실 보증금 안 빼줬다고 며느리가 이기적이라고 했잖아요. 그 말 들었을 때 어떠셨어요? 화가 나셨나요? 아니면 혹시 '진짜 내가 이기적인 건가?' 그런 생각이 드셨어요? 저는 그 두 번째가 더 마음에 걸렸어요. 우리 언니들 어릴 때부터 그렇게 배웠잖아요. 내 것 챙기면 이기적인 거라고. 참는 게 미덕이라고. 그래서 아파도 참고 서러워도 참고 억울해도 참다 보니까 정작 내 것 하나 지키려 할 때 내 안에서 먼저 죄책감이 드는 거예요. 남이 뭐라고 하기 전에 애순 씨가 그랬을 것 같아서 저는 그게 제일 마음이 아팠어요. 지금 이 사연 들으시는 분들 중에 그 죄책감 아시는 분 계시죠? 내가 좀 더 해줬어야 했는데 내가 너무한 건 아닌가? 내가 이기적인 건가? 근데 생각해 보면요. 그 죄책감이 드는 사람이 진짜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이기적인 사람은요. 죄책감 자체를 안 느껴요. 아무 생각 없이 가져가고 아무 생각 없이 달라고 하고 안 주면 이기적이라고 소리 지르는 사람이 진짜 이기적인 거거든요. 죄책감을 느끼는 건 그만큼 오래 누군가를 생각해 왔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 너무 가혹하게 보지 마세요. 나쁜 마음이 아니에요. 그냥 오래 지쳐온 마음이에요. 그 마음이 이제 조금 쉬어도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오늘 사연 보내주신 애순 씨, 그리고 지금 설거지하다가 빨래개다가 이 사연 들으면서 잠깐 손 멈추신 우리 언니들, 다들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봄이에요. 천천히 앞문으로 가셔도 됩니다.